돈을 버는 다양한 방법, 재테크 기사와 돈 되는 정보로 투자의 기준을 제시해주는 100분 머니쇼 시작합니다. 지난주 뉴욕 증시 3월 첫 거래일 상승으로 마무리가 됐죠. 네, 그렇습니다. 3월 첫 거래일도 그랬고 그 전날인 2월 마지막 날까지 우리가 잠시 이렇게 연휴에 접어들면서 소홀했던 그 뉴욕 증시 이틀 연속 사상 최고치 경신했습니다. 나스닥 종합지수마저 이제 종가 기준 16,000선에 안착하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했습니다. 또 그중에서도 시장에 큰 주목을 받은 종목은 델 테크놀로지입니다. 요즘 누가 델 컴퓨터 쓰나 싶을 텐데요. 네. 자, 이 AI 돌풍이 시장을 말아올리는 상황 속에서 과연 이번 랠리 언제까지 지속될 수 있을지 한번 지켜보셔야 되겠습니다. 지난주 우리 증시는 하락 마감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국내 증시 양시장 모두 하락하면서 2월의 마지막 거래일 마무리가 됐는데 지난 한 달 동안 상승세를 보이긴 했습니다만 조금은 아쉬운 성적표였죠. 과연 또 3월 증시에서는 어떤 흐름을 나타내는지 증시타임에서 확인해 보겠습니다. 작년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전세 사기 광풍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더라고요. 네, 그러네요. 자, 몇몇 빌라의 왕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세입자들의 악몽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전세 사기 1년 후 매물들 상황과 함께 셀프 경매 전략까지 하우먼에서 자세히 살펴보겠습니다. 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도 라이브로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그럼 먼저 빠르게 돌아가는 글로벌 증시 상황부터 정리해 볼까요? 도지은 아나운서 소식 전해주시죠. 굿모닝 마켓입니다. 예상에 부합한 PCE 지수 결과에 뉴욕 증시는 마음 놓고 AI 랠리를 이어갔습니다. AI가 끌고 헬스케어가 밀어주는 와중에 3월의 첫째 주 파월 연준 의장의 발언과 또 미국의 고용지표 등 변동성을 키울 이벤트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 3대 지수 모두 올라줬습니다. 다우 지수는 0.23%, S&P 500은 0.80%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종가 기준 5,100선을 넘어섰습니다. 나스닥은 1% 넘게 상승하면서 2021년 최고치를 넘어서 사상 최고치 경신해냈습니다. 지난 8주 동안 S&P 500과 나스닥 지수는 7번째 상승 주간을 만들어냈습니다. 상승을 주도했던 종목들 보시면 AI 대장주들 그리고 반도체 관련 종목들이 한 축이었는데요. 엔비디아는 무려 4% 상승하면서 처음으로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넘어섰습니다. 엔비디아 그리고 메타 등 대장주 이외의 다른 반도체주와 기술주들에도 온기가 번지고 있는데요. PC 서버 제조업체인 델 테크놀로지의 주가는 무려 30% 이상 폭등했고 반도체 회사 AMD의 주가도 사상 최고치로 올랐습니다. 엔비디아 칩으로 서버를 만드는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의 주가는 올해 들어서만 200% 이상 올랐고요. S&P 다우존스 지수 측은 슈퍼 마이크로 컴퓨터를 S&P 500 지수에 편입할 예정이라고도 밝혔습니다. AI 중에서도 반도체 종목들이 이렇게 활약함을 따라서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역시 4% 상승한 이후 사상 최고치로 마감했습니다. AI와 함께 비만 치료제 관련주도 최근 흐름이 좋습니다. 시총 상위주 중에 일라이릴리도 4% 가까이 상승 마감했는데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일라이릴리에 대해 비만 치료제 몬주로의 매출이 올해 150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600억 달러 이상으로 성장할 것이라면서 목표 주가를 기존 800달러에서 1000달러로 높였습니다. 이처럼 최근 금융시장의 위험 선호 심리는 매우 강합니다. 주식시장뿐만 아니라 위험 자산군이 함께 강세를 나타내고 있는데요. 비트코인 가격 지난주 한때 64,000달러대 돌파해냈는데 오늘 아침 5시 30분 기준 6,762만 달러 선에서 움직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음 놓고 AI 랠리가 이어질 수 있었던 배경, 1월 PC 물가 지표가 예상치에 부합했다는 소식 덕분이었겠죠. 올해 1월 근원 PC 가격 지수는 전월 대비 0.4% 상승했고 1월 헤드라인 PC 가격 지수는 전달보다 0.3% 올랐습니다. 1월 PC 물가에서는 전년 대비 수치가 모두 전달보다 둔화하는 흐름을 보였지만 전월 대비로는 가속화되면서 물가 둔화세가 고르지 않았습니다. 다만 물가 둔화 추세가 훼손된 건 아니란 평가 속에서 시장은 이를 긍정적으로 해석했습니다. 여전히 인플레이션이 내려오고 연준이 금리를 인하할 것이라고 믿는 연착륙 시나리오는 훼손되지 않은 모습입니다. 6월 금리 인하 가능성은 여전히 50%가 넘어서면서 우세한 상황입니다. 연준은 경제 상황이 강한 만큼 금리 인하를 서두를 필요가 없고 인플레이션 지표가 질적으로 나아지는지를 체크하겠다고 지속적으로 말해왔습니다. PC 지수에서 확인을 했듯이 인플레이션 진전이 정체되는 것으로 보아 연준이 시장의 기대보다 앞서서 공격적으로 금리를 내릴 확률은 낮아 보이는데요.
앞으로 완만한 경기 침체는 피할 수 없을 텐데 AI 기술주들의 파티만 보면 그 단어는 먼 나라 이야기처럼 들릴 수 있겠습니다. 그래도 걱정되는 부분이 없는 건 아닙니다. 기초 체력이 약한 지역은행들은 재정 건전성 부실 문제가 다시 한번 불거지고 있습니다. 하나의 예로 뉴욕 커뮤니티 뱅코프가 내부 통제에 문제가 생겼다면서 최고 경영진을 교체하자 주가가 26% 폭락했습니다. 물론 이 은행의 자산 규모는 지난해 지역은행 위기를 촉발했던 실리콘밸리 은행 등에 비하면 훨씬 작아서 지역은행 전반으로 위기가 확산되지 않을 것이란 분석이 주를 이룹니다. 여기서 저희가 체크해야 되는 건 이렇게 AI 파티가 지속될 때, 더구나 그 안에서도 잘 가는 종목이 뚜렷할 때, 만약 시장의 방향성과 다른 곳을 향하고 있다면 수익 격차가 그 어느 때보다 극대화되는 구간을 지나고 있다는 점입니다. 이번 주는 파월 의장의 입과 고용 지표 등 상반기 방향성을 가리킬 만한 재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인하 시기가 점점 다가오면서 글로벌 은행 중 어디가 먼저 인하할지가 주목되는 가운데 현지 시간 6일과 7일에는 파월 의장의 발언이 예정되어 있고요. 8일에는 2월 고용 보고서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또 정치권에서는 미 전역 15개 주에서 경선이 치러지는 슈퍼 화요일이 예정되어 있는 만큼 시장의 변동성이 커질 위험이 있습니다. 봄 기운이 가득한 3월의 길목에서 그 흐름을 탈 수 있도록 도움 닫기 하는 한 주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굿모닝 마켓이었습니다. 시장은 그야말로 인공지능 열풍입니다. 엔비디아는 시총 2조 달러를 돌파했고 슈퍼마이크로는 AI 훈풍을 타고 S&P 500 지수에 편입됐는데요. 글로벌 비즈에서 속속 짚어보겠습니다. 엔비디아가 시총 2조 달러를 넘어섰는데요. 시총 3위 자리에 안착하면서 2위 애플과의 격차도 7,180억 달러로 줄어들었습니다. 엔비디아의 상승세는 컴퓨터 제조업체 델 덕분이었습니다. AI에 최적화된 서버 주문이 급증할 것이라는 낙관적인 전망을 내려오면서 랠리에 불을 지핀 건데요. AI 서버 출하가 8억 달러에 달하고 주문량이 40%가량 증가했다고 밝히면서 델의 주가 역시 같은 날 30% 넘게 치솟았습니다. 뉴욕 증시에서는 AI 랠리가 다시 펼쳐지고 있습니다. 엔비디아 칩으로 만든 서버를 판매하는 슈퍼마이크로 역시 4.5% 상승했고 엔비디아의 유력한 경쟁자로 떠오른 AMD도 5%, 브로드컴도 8% 가까이 급등했는데요.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는 4.3% 상승해 사상 최고치를 기록했습니다. 이처럼 인공지능 훈풍이 계속되면서 미국 서버 제조업체 슈퍼마이크로가 S&P 500 지수에 편입됐습니다. 슈퍼마이크로 그간 S&P 중형 400 지수와 러셀 2000의 주요 상승 원동력으로 꼽혀왔죠. 주가는 올해만 200% 넘게 급등하면서 불과 2년 만에 25배 폭등했는데요. 시가총액도 500억 달러, 우리 돈 65조 원 수준으로 불어났는데 S&P 500 내에서도 상위권에 속합니다. 실적 전망도 견조합니다. 시장은 올해 1분기 매출이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3배 이상 증가할 것으로 보고 있는데 지난해 4분기 매출도 1년 전과 비교해 2배 이상 증가한 36억 6천만 달러를 기록하는 등 승승장구하고 있습니다. 인공지능은 군수 산업까지 뻗어나가고 있습니다. 미국이 AI를 기반으로 한 무인 전투기 개발에 박차를 가고 있다는 소식인데요. 미 국방부는 협동 전투기로 불리는 인공지능 기반 무인 전투기 개발을 위해 올 여름까지 방산업체 2곳을 선정할 계획인데 현재 보잉과 로키드 마틴, 노스럽 그루먼, 제너럴 아토믹스, 안드릴 등이 사업 수주를 위해 경쟁 중입니다. 미 공군은 향후 5년간 해당 사업에 총 600억 달러, 우리 돈 80조 원의 예산을 할당한다는 계획을 세웠는데요. 보잉은 이미 무인 전투기 고스배틀을 공개하고 호주 공군과 공급 계약을 맺는 등 발빠르게 움직이면서 차세대 산업 선점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하루 방문자만 7천만 명이 넘는 미국 소셜미디어 레딧이 뉴욕 증시 상승을 추진하면서 벌써부터 몸값 급등에 대한 기대감이 들썩이고 있습니다. 최대 65억 달러, 우리 돈 8조 6천억 원의 기업 가치 평가를 목표로 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레딧, 밈주식 열풍의 주역답게 기관 투자가들을 상대로 사전에 주식을 발행하는 일반적인 공모 방식과는 달리 개미 투자자, 그리고 레딧 온라인 대화방의 열성 사용자들에게 공모주를 살 수 있는 권리를 주기로 했는데요. 2019년 핀터레스트 이후 4년 만에 진행되는 소셜미디어 기업 상장으로 시장의 관심을 한몸에 받는 모습이네요. 명품 시장을 싹쓸이하던 모습을 잊을 수 없어서일까요? 세계 최대 명품 그룹 루이비통 모에네쉬가 본격적인 중국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베이징 매장 몸집을 더욱 키우고 상하이 등의 플래그십을 만드는 등 투자를 늘리고 있는데요.
특히 중국의 하와이로 불리는 하이난에는 대규모 쇼핑, 엔터테인먼트 단지를 계획하고 있는데 해당 프로젝트가 완수되면 2030년까지 연간 1,600만 명의 방문객을 유치할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중국 명품 쪽의 영향력이 예전만 못하다는 평가를 받지만 여전히 막강한 성장 엔진으로 꼽히기 때문일 텐데요. 베인앤컴퍼니는 중국 명품 시장이 23%에서 2030년까지 40%로 성장할 것으로 예상하는 등 여전히 낙관적인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글로벌 비즈였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이슈가 있었던 업종 알아보는 기업 이슈 시간입니다. 우리 시장이 쉬어가는 사이 많은 이슈들이 나왔는데요. 목요일장 복습해보면서 오늘장 전략 세우시면 좋겠습니다. 업스테이지와 폴라리스 오피스가 세계 최초로 온디바이스 AI가 적용된 문서 소프트웨어를 공동 개발해 상용화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업스테이지가 만든 대규모 언어 모델 솔라를 글로벌 문서 소프트웨어 폴라리스 오피스에 탑재하게 되는 것인데요. 온디바이스 AI 형식이기 때문에 인터넷 연결 없이도 사용 가능하다는 것이 특징입니다. 또한 주요 기능은 실시간 문서 번역과 고품질 텍스트 생성 등 AI 기능을 활용한 다양한 문서 작업이라고 업스테이지는 설명했습니다. 이 소식에 더해 또 다른 AR 관련 이슈도 있었죠. 업스테이지 대표는 메타 CEO와 만나 국내 생성형 AI 기업들과 협업해 메타 라마3의 한국어 버전을 만들자는 아이디어를 제안했다고 합니다. 이 제안에 저커버그 CEO는 긍정적으로 검토하겠다고 답변하기도 했죠. 이렇게 다양한 이슈들 속에 인공지능 관련주들이 급등세를 보였는데요. 주말 사이 미증시에서도 AR 모멘텀이 한 차례 더 거세진 만큼 오늘도 AR 관련주들의 흐름에 주목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업스테이지에 100억 원가량 투자한 컴퍼니 K는 상한가를 기록했고 SP소프트도 상한가까지 직행했습니다. 또 폴라리스 오피스는 21.78% 올랐고 사이맥스는 5%대 상승했습니다. 우크라이나 최근 밸류업 지원 방안 발표 이후 기대감이 빠졌던 저PBR주에 다시 매수세가 몰리기 시작했습니다. 이복현 금융감독원장이 주주 환원이 미흡한 기업에 대해 상장 폐지 등 페널티를 언급하면서 저PBR주 쪽의 투자 심리가 회복된 것으로 보이죠. 며칠 전 진행된 밸류업 지원 방안 1차 세미나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이 인센티브 정책 중심으로 나오고 또 구체적인 개정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투자자들이 실망감을 내비쳤었는데요. 이번 발언으로 5월에 있을 2차 세미나에서는 강제성이 추가될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또 그동안 외국인이 저PBR 업종 상승세를 견인해온 가운데 여전히 외인이 저PBR 종목들을 담으면서 증권가에서는 밸류업 프로그램 관련 모멘텀이 지속되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이런 이슈 속에 보험사, 증권사, 지주사 모두 강세를 보였는데요. 등락률 살펴보겠습니다. 기아는 5% 넘게 올라 주가가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고 현대차는 1%대 상승했습니다. 이어서 DB손해보험은 3.13%, 삼성증권은 2.59% 오른 모습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몇 주간 러시아 푸틴 대통령이 우크라이나와 협상할 의사를 밝혔었죠. 이 소식에 이어 중국 외교당국자도 지난 2일부터 우크라이나 전쟁 중재를 위한 제2차 유럽 순방에 나선다는 소식이 나왔습니다. 홍콩 사우스차이나 모닝포스트는 이번 중국의 유럽 순방에 대해 중국이 우크라이나 전쟁의 중재자 역할을 할 때가 되었다라면서 이전보다 우크라전에 대한 중국의 영향력이 더 커졌을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이는 종전의 가능성이 더욱 커질 수 있다는 것을 말하기 때문에 우크라이나 재건 관련주에 다시 매수세가 유입됐습니다. 우크라이나 재건은 철도, 도로, 공항 등 전반적인 인프라 복구를 뜻하는데요. 이에 따라 아스팔트, 콘크리트, 이른바 아스콘 관련 업체들의 흐름이 대체로 좋았습니다. 그럼 관련주 흐름 살펴보겠습니다. SG는 10%대 올랐고 서현탑 메탈, 스페코, 그리고 NPK까지 모두 2%에 가까운 상승폭을 기록했습니다.
마지막 이슈입니다. 최근 의료기기 관련주 쪽에 좋은 소식들이 대거 나오고 있습니다. 먼저 임플란트 전문업체 덴티움은 지난해 4분기 어닝 서프라이즈를 발표한 데 이어 증권가에서는 덴티움의 업황 회복 전망까지 내세웠습니다. 키움증권을 비롯해 여러 증권사는 중국향 임플란트 매출 성장이 기대된다면서 덴티움의 목표가를 줄줄이 상향했습니다. 아울러 관세청과 식약처는 의료기기를 수입할 때 반드시 거쳐야 하는 의료기기 수입 신고 제도가 간편해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이번 제도 간편화 소식으로 업계에서는 약 3억 정도의 인건비를 매년 절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추산했는데요. 이런 이슈들이 나오면서 의료기기주에 매수세가 몰렸습니다. 어떤 기업들이 올랐는지 보면 레이저옵텍이 18.33% 올랐고 호재가 있었던 덴티움은 15% 가까이 뛰었습니다. 또 세종메디칼도 14%가량 올라줬고 이어서 덴티움과 같은 임플란트 업체 디오는 2%대 상승 마감했습니다. 지금까지 지난주 목요일 상승 업종들 살펴봤습니다. 한 주를 시작하는 월요일 투자에 도움되시길 바랍니다. 관망과 경계 심리가 컸던 우리 증시는 지난주 목요일 동반 약세로 마감했습니다. 연초에 코스피와 코스닥 수익률이 G20 국가 중 꼴찌 수준이었는데 2월 한 달로 봤을 땐 코스피 5.82% 오르며 G20 상위권으로 뛰어올랐습니다. 꼴찌의 반란입니다. 봄이 오는 3월은 더더욱 기대가 되지만 증권가에서는 꽃샘 추위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밸류업 발표로 이슈가 소멸됐고 또 금리 인하 시기가 지연되고 있어서 이번 달 증시는 조정세를 보일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는데요. 지난주 시장 복귀하면서 이번 달 준비하겠습니다. 지난주 목요일 양 지수가 조금씩 밀리면서 마감했습니다. 코스피가 0.37% 하락해서 2642.36포인트, 코스닥은 약보합으로 862선에 장을 마쳤습니다. 수급 상황을 보면 기관이 매도 포지션을 취하면서 지수를 압박했습니다. 최근에 기관이 팔면 지수가 빠지는 패턴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기관 5,118억 원 매도 우위였고요. 다행히도 외국인이 2월의 마지막 거래일까지도 1,790억 원 사자세를 보였죠. 2월 한 달 동안 외국인이 유가증권시장에서 사상 최대치인 8조 원이 넘는 주식을 사들이면서 시장 상승에 대한 기대를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으로 자리를 옮겨볼까요? 코스닥 시장 마찬가지로 개인과 외국인 각각 783억 원, 685억 원 사자세였고 기관만 1,338억 원 매도 우위 나타냈습니다. 시가총액 상위 종목을 보면 SK하이닉스가 1.14% 조정을 받으며 15만 6,200원에 마감을 했고요. 저 PBR주가 약할 때 주목을 받던 바이오주가 지난 목요일은 좀 부진한 흐름을 보였습니다. 삼성 바이오로직스가 3.37%, 셀트리온이 5.42% 낙폭을 기록했습니다. 반면 자동차 업종을 비롯해서 저 PBR 종목들이 지수를 방어해줬는데요. 특히 기아가 5.78% 올라서 역사적인 신고가를 달성했습니다. 종가 12만 4,500원이었고요. 현대차도 1% 넘는 상승세 기록했습니다. 코스닥 시총 상위 종목입니다. 에코프로 그룹주가 에코프로비엠 코스피 이전 상장 발표 소식에 2거래일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4.1% 올라 26만 6,500원, 에코프로가 5.1% 올라 종가 61만 8천원이었고요. 코스피 이전 상장 예정인 HLB 역시도 5.4% 강세로 마감가 8만 1,500원이었습니다. 반면에 알테오젠과 셀트리온 제약 등 바이오주는 각각 2.3%, 또 4.7% 하락하는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환율 보시죠. 달러 대비 원화 환율은 미국의 GDP 성장률이 하향 조정되자 2원 10전 내리면서 1331원 5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지난달에 코스피 지수가 5.82% 올라서 2월 기준으로 2005년 이후에 19년 만에 가장 높은 상승률을 기록했습니다. 기업 밸류업 프로그램 덕분이었죠. 외국인이 이번 달 들어서 코스피를 역대 최대치 순매수를 했는데 대체적으로 배당 가치주를 매수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월에는 이슈 소멸 등으로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증시가 기술적인 조정을 받을 가능성이 큽니다. 다만 증권가에서는 여전히 저 PBR주에 대한 관심을 저버려선 안 된다고 보고 있습니다. 삼성증권은 이번 달에 주요 법인 주주총회 시즌이 본격화되는 점을 주목해야 한다고 밝혔고요. 키움증권도 기존의 저 PBR주에 대한 비중 조절이 나타나겠지만 외국인이 집중 매수하는 대형주의 하단은 지지될 수 있다고 전망을 했습니다. 또 신한투자증권도 지수보다는 섹터로 접근을 해야 되는데 역대급 주주환원에 베팅해봐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런데 만약에 이번 달에 저 PBR주에서 단기적인 차익 실현이 나온다면 반도체와 바이오 업종을 눈여겨보셔도 좋겠습니다. 미국 반도체발 훈풍으로 미국과 일본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우리 증시도 수혜를 받을 가능성은 충분한데요. 그동안 AI 반도체와 관련해서 HBM이 주목받아 왔다면 이제는 HBM의 효율성, 수율을 높일 수 있는 기업들이 조금 더 주목해 볼 필요가 있겠습니다. 삼성증권에서 제시한 HBM 수율 개선 관련 기업들인데요. 한미반도체와 넥스틴, 고영, 파크시스템스, 인텍플러스, 테크윙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이오는 4월에 업계 최대 이벤트인 AACR 미국 암학회가 예정이 돼 있는데요. 암학회에 참여하는 기업 혹은 신약 개발 모멘텀이 있는 기업들이 주목받을 수 있겠습니다. HLB와 알테오젠, 레고캠바이오와 ABL 바이오, 파크시스템스, 한미약품, 동아ST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번 주 일정 보시죠. 이번 주는 중앙은행의 금리 인하 시점을 가늠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는 경제 지표들과 또 섹터별 개별 이슈들을 살펴보셔야겠습니다. 우선 6일에 2월 ISM 제조업 지수, 연준의 베이지북, 7월에 1월 구인 이직 보고서, 8월에 고용 보고서 등이 예정돼 있고요. 미국의 대선 이슈도 자리에 있습니다. 화요일에 미국 16개 주에서 동시에 경선을 치르는 슈퍼 화요일이 증시에 영향을 미칠 전망입니다. 그리고 오늘 중국의 양회가 개막을 하는데요. 여기서 어떤 부양책이 나올지도 관심사로 꼽히고 있습니다. 업종별로는 오늘 미국 물리학회가 개최가 되는데 여기서 나올 상온, 상압, 초전도체 관련 연구 결과가 주목이 되고요. 또 AI 관련 데이터 마이닝 학회, 수요일에는 2차 전지 전시회와 또 전기차 박람회인 EV 트렌드 코리아, 드론 전시쇼도 예정이 돼 있습니다. 여기서 어떤 신기술이 공개될지 관심이 모아집니다. 여러 일정들 챙기면서 꽃샘추위가 예상되는 3월 시장 대응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지금까지 어제장 오늘장이었습니다. 네, 현재 시각 8시 23분 지나갑니다. 지금 보고 계신 머니쇼 유튜브에서 라이브로도 시청 가능하니까요. 많은 시청 부탁드립니다. 요즘 글로벌 증시 보면은 계속해서 사상 최고치 행진이네요. 일본 증시도 그렇고 나스닥, S&P 500 말할 것도 없는데 약간 우리 증시는 상대적으로 좀 아쉬운 감이 있고요. 글쎄요. 지금 정민혜 께서 말씀하신 그런 생각을 저도 은근히 갖고 있었고 네. 주변 분들하고 얘기하다 보면 왜 우리 증시가 못 가지 이런 얘기들을 많이 듣게 되는데 저 지금 한번 띄워봅니다. 한번 띄워보기를 2월 한 달 동안에 세계 주요 증시들 이렇게 상승폭을 보니까 그 잘 나간다는 일본이 7.94 거의 8% 올랐네요. 나스닥 6.12%, S&P 500 5.17인데 우리 코스피 5.82% 오르고 코스닥 7.97, 8% 올랐으면 우리 못하는 거 없잖아요. 그러니까 체감이 그런 것 같아요. 이 숫자상으로 나타나는 이건데 왜 자꾸 주변에서 우리가 못 가지 하는 소리가 왜 나오는가 싶은
지금 말씀 주신 게 월간 상승률. 월간 상승률 지난 2월 한 달 동안. 그렇죠. 그런데 이제 뭐 나스닥은 종가 기준으로 이제 16,000 넘고 뭐 S&P 500 5,100 넘고 그러니까 이러다 보니까 다른 데는 사상 최고치라는데. 우리나라는 아직 그런 상황이 못 되다 보니까 그런 것 것 같아요. 같아요. 네. 네. 그리고 요즘에 우리 작가님 써준 말 중에 음, 뭐 M7 알고 사무라이 7 저번에 얘기했고 또 네. 김치 7이 또 김치 나와서 이게 보니까 한 언론사에서 밀고 있는 용어인 것 같긴 한데. 예. 뭐 그런 용어에 너무 현혹될 거 없습니다. 뭐 한때 우리나라에서 뭐 이렇게 신조어 많이 만들던 유튜브 채널 하나 있었잖아요. 그러니까 뭔가 주도주가 네. 있었으면 좋겠다라는 바람인 것 하나는 같아요. 바람인 것 같아요. 네. 예. 뭐 그런 허황된 것보다는 우리 월요일에 사나이로부터 네. 뭐랄까요 진중한 얘기를 한번 들어보시죠. 네, 디멘전 투자자문의 투자부문의 송재경 대표님과 시장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어서 어서 오세요.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지금 어떻게 제가 지금 뭐 2월 한 달 동안에 주요국들 지수 상승률을 한번 이렇게 간단하게 읊어봤는데 어떻게 대표님께서는 어떻게 보십니까? 우리 주변에서 자꾸 들리는 뭔가 이 상대적 박탈감 이게 왜 이럴까요? 일단 내가 들고 있는 종목이 안 올라서 그러겠죠. 그렇겠죠. 그게 가장 맞는 말인 것 같은데요. 네, 네. 항상 보면 남이 들고 있는 게 네. 예, 배가 고픈 건 참아도 아픈 건 못 참는다고. 예. 그러니까. 네, 네. 뭐 그건 뭐 당연한 이제 인간의 기본적인 심리인 것 같고요. 말씀 주신 대로 그러니까 지난주 월요일 날 발표된 밸류업 예. 프로그램의 실제 내용에 대해서는 좀 실망감들이 좀 일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일부는 아까 뭐 나왔지만 뭐 상장 폐지도 검토한다는데 사실은 그거는 이슈가 아니라고 보고 결국은 외국인들 이 모든 거 일본을 끌어올린 게 다 외국인들이지 않습니까? 예. 외국인들이 그러니까 변화한다라는 신뢰를 줄 수 있어야 되는데 어허. 그것이 이제 이번 월요일 발표로는 좀 미흡했던 거 아니냐는 좀 걱정들이 좀 일부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하지만 자발적으로 그거와 유사하게 꼭 그런 제도가 아니라도 자발적으로 그러한 이 주주 환원 정책을 강화하는 종목들은 지속적으로 지금 지분율이 늘어나고 있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그 방향으로 투자자들도 어쨌든 지금은 좀 외국인들의 눈높이에서 우리나라 종목들을 보면 좀 길이 보이지 않을까 이렇게 좀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예. 그러면 지금 네. 지금 방금 나온 주가 수익률은 지난 한 주 동안의 수익률인가요? 예, 이제 이게 지금 제가 네. 순서를 한 거는 이제 주간 단위로 한번 보고 싶어서 네.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좀 못했죠. 이게 이제 좀 밑으로 있고 주간 단위로 예, 봤을 때. 예, 지금 빨간색이 이제 근데 그 일본은 확실히 좀 여전히 월간 주간 단연코 지금 1등을 지금 하고 있고요. 반도체 섹터가 그렇게 좋다면서요, 일본에서. 예, 이제 연결이 다 돼 있는 거죠. 네. 그리고 일본 아까도 봤지만 일본이 미국에서 아까 보면은 그 지금 4월 4분기 실적 발표가 어닝 서프라이즈가 미국은 한 80%, 네. 일본은 50%. 우리나라는 아까 22% 상당히 의미 있는 거라고 보여지는데 우리가 초기에 엄청나게 올해 실적이 개선될 거다. 50% 이상 개선될 거다라고 기대를 했는데 상대적으로는 지금 약간은 용두사미 형태로 제가 지난주 보여드린 대로 지금 어닝스 다운그레이드가 올해 기대들이 떨어지는 것들 이런 것들이 좀 2월 좀 하반월 들어오면서 힘이 좀 빠지게 된 그런 것이 아닌가 이렇게 좀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예. 보면은 일본 증시 같은 경우는 지금 뭐 거침없는 상승세가 이어지고 있는 모습이고, 근데 이게 말씀 주신 대로 보면은 이제 외국인들 수급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는 상황인데 우리 증시 쪽에서는 일본 증시 쪽에서는 오히려 그 내국인들 매도세가 이어지고 있다. 이거는 어떻게 봐야 되는 거예요? 뭐 이렇게 기본적으로 우리가 했던 예. 항상 수급 볼 때 뭐 외국인 사고 뭐 기관 팔고 뭐 그 개인 사고 뭐 이런 거 하지 예. 않습니까? 네네. 근데 주식이라는 거에 누군가가 팔려야 누가 사는 거죠. 그렇겠죠. 그렇죠. 예. 그래서 전체는 다 합이 이제 제로가 되는 건데 확실히 지금 일본 증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외국인들이 끌어올린 거다. 그래서 지금 작년 6월 이후에 외국인들의 순매수 상황을 보시면 그 8월 이후에 시장이 횡보하고 하락하는 그 와중에도 뭐 많이 팔지 않았고 전반적으로는 순매수 행진을 지속했었다라는 게 의미가 있는데 한 8주 만에 정확히는 이제 연초 이후
이후겠죠. 연초 이후에 처음으로 이 최고점을 뚫고 올라가는데도 불구하고 드디어 이제 좀 순매도가 나왔다라는 것은 네네. 혹시라도 이것이 좀 커지면 확실히 일본이 조금 비싼 거 아니라는 걱정 이런 것들이 일부 있을 수 있다라는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좀 나오는 얘기고요. 기본적으로 일본 내국인들은 보시면 아시겠지만 작년 6개월, 8개월 내내 팔고 있는 걸 좀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팔아갖고 다 지금 해외로 지금 나가고 있거든요. 그래서 전반적으로 보면은 오히려 지금 일본의 증시는 일본 자국인들보다는 오히려 외국인들이 여전히 끌어오는 힘으로 인해서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지금은 적어도 일본, 특히 또 우리나라의 밸류업 프로그램 다 연동돼서 예. 아까 그래서 말씀드려서 다시 외국인 눈높이와 외국인 관점에서 종목들을 바라봐야만 장기 성장 성과가 보일 수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그러면 대표님 저 제일 오른쪽 끝부분에 외국인도 팔아요. 그리고 일본 내국인들도 팔아요. 그럼 누가 사긴 샀을 거 아닙니까? 누가 산 거예요? 그러면? 뭐 기관이 일부 샀겠죠 그러면은. 기관 일부. 네네네. 요즘도 BOJ가 계속 그 일본의 니케이 ETF 계속 사고 있나요? 안 산 지 1년 정도 넘은 걸로 좀 알고 있습니다. BOJ가 안 사도? 예. 사실은 지금 일본 전체 증시 한 8%를 BOJ가 갖고 있는 걸로 알려져 있거든요. 네. 그래서 결국은 BOJ도 저걸 마냥 들고 갈 수는 없습니다. 사실 중앙은행이 주식을 들고 있다는 건 조금은 좀 넌센스긴 웃기는 얘기죠. 한데 네네. 어쨌든 그래서 그쪽도 결국 그거를 일정 부분은 다른 데 쓰기 위해서는 양적 완화 등 이런 데 쓰려면은 일부 매각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것도 사실은 장기적으로는 소위 그 수급 부담의 부분이 될 수 있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보면은 이제 뉴욕 증시 쪽에서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16,000선 넘어섰는데 최근에 보면은 오히려 뭐 AI 관련된 빅테크 관련주들이 많이 올랐다라고 하면은 최근엔 또 중소형주들이 조금씩 올라오는 모습인 것 같거든요. 예, 사실은 기본적으로는 미국의 경기가 좋으면 중소형주들이 좋은 게 일반적이거든요. 네. 경기가 좋으면. 맞습니다. 내수의 중소형주들이 좀 더 노출이 돼 네. 있기 때문에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는데 희한하게도 지난 1년간 이상을 보면 여전히 대형주 위주의 장세였습니다. 그래서 지금 붉은색 선이 미국의 중소형주 러셀 2000이고요. 녹색 선이 미국의 대형주 S&P 500 지수입니다. 3년, 1년, 연초 이후 내내 보시면은 녹색 대형주가 확실히 앞섰던 걸 확인하실 수 있고 지난 3년 보면 중소형주가 오히려 마이너스였던 거를 확인하실 수 있거든요. 그래서 중소형주가 상당히 헤맸었는데 최근 한 달, 일주일 드디어 좀 그 소위 대형주 지수를 앞서는 숫자들이 좀 나타나기 시작했다. 그렇게 놓고 보면 상대적으로는 혹시 이제 소위 규모 측면에서 기업의 규모 측면에서 대형주보다는 이제는 중소형주로 소위 순환이 일어나는 거 아니냐라는 기대를 충분히 해볼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제가 저 장표를 가져와 본 거고요. 결국은 이것이 시차를 두고는 우리나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에 이 방향이 간다면 그 사이 대형주 장세에서 혹시라도 놓친 투자 기회를 중소형주에서도 충분히 한번 찾아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기대를 해보고 있습니다. 지금 이제 M7 내에서도 소위 말하는 디커플링이 나오던데 7개가 같이 오르고 같이 빠지지 않은 지가 좀 됐지 않습니까? 네네네. 지금 여기 이제 애플이 계속해서 좀 지지부진하고 최근 들어서 또 알파벳 구글이 조금 이제 헤매는 모습인데 엔비디아는 여전히 강하고요. 근데 지난 주말에 가장 눈길을 끌었던 게 거의 우리로 치면은 뭐 상한가 폭을 넘어선 그 델인데 네네 될 겁니다. 그 재료가 뭐였습니까? 결국은 그 소위 AI 서버, AI의 맞춤형 서버의 수요가 급증한다. 그로 인해서 이제 이익이 늘어난다. 이 스토리라서 결국은 델도 여전히 AI 관련주로 해석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제 실적도 발표가 됐나요? 네네네 그렇죠. 그것 때문에 사실은 연결돼서 주가가 올랐다 보셔야 될 것 같고요. 현재로서는 결국은 인공지능 얘가 처음에는 되게 멍청하거든요. 그래서 얘를 지금 사실은 지금 교육시키고 있는 예. 과정이지 않습니까? 교육시키려고 GPU가 어마어마하게 되면서 엔비디아의 GPU가 들어가는 거고요. 네. 그걸 다 엮어갖고 결국은 서버를 만들 텐데 결국은 그 AI 향 서버가 최근 들어서 거기에 들어가는 관련된 부품, 관련된 기업들의 이익은 확실하게 지금 여전히 좋게 나오는 결국 엔비디아에서 보여준 것들이 관련된 밸류 체인에서는 다 나타나고 있는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진짜 꺼진 불 다시 보라더니만 저는 지난 주말 시황 보다가 델이 저렇게 시황에서 많은 부분을 할애하는 거 보고
진짜 꺼진 불 다시 봐야 된다. 오랜만에 등장했어요. 오랜만에 정몽명 등장했죠. 자체. 네. 기업명. 맞습니다. 사회생활하면서도 꺼진 불 다시 볼 때가 많습니다. 저 양반 끝났겠지 싶었는데 안 끝나고 다시 화려하게. 원래 적을 만들지 말라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 앞서서 대형주보다는 좀 중소형주에서 앞으로 조금 그동안 그 기회를 못 찾으셨던 분들은 이번에 또 기회가 올 수 있다라는 말을 주셨는데 실제로 PR로 봤을 때 어느 정도 매력이 있는지 좀 알 수 있을까요? 이게 이제 저도 이제 왜 그러면 중소형주로 드디어 넘어가기 시작하느냐 예. 봤을 때 엔비디아도 그렇지만 고평가 논란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익이 많이 늘긴 느는데 이익 느는 것만큼 멀티플이 너무 비싸다. 또 PR. 최근에는 PR 자체가 AMD보다 많이 낮은 걸로 나타났잖아요. 맞습니다. 이제 AMD 자체는 한 30배 이상에서 네네. 거래되고 있고 S&P 500 대형주도 20배 이상에서 거래되면서 이게 이제 1995년도 보니까 거의 한 30년 차트에서 보면 전고점에 근접하는 수준으로 대형주는 이제 비싸졌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이게 이제 좀 보시면 하늘색 선이고요. 저 밑에 중형주, 소형주 S&P 400, 600의 향후 예상 PER은 14배, 15배. 과거의 그 평균에도 못 가는 수준으로 좀 낮아져 있는 상태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밸류에이션 매력이 충분히 있다. 그러면 대형주가 밸류에이션 매력 때문에 이제 부담을 느끼고 이제 주가가 더 이상 못 올라가거나 떨어질 때 중소형주가 그 대안이 분명 될 수 있다라는 이제 기대감이 충분히 나올 수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지난 한 달 일주일간 대형주보다 중소형주의 주가가 더 많이 올라갔다는 것은 저는 상당히 주목해 볼 만한 변화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금 흐름도 혹시 그렇게 나타나고 있나요? 아니면 여전히 대형주 쪽으로 유입되나요? 뭐 사실은 여전히 그냥 대형주 쪽으로 갈 수밖에 없는 구조고요. 아. 아직은 이제 중소형주는 사실은 조금만 건드려도 이 소위 이제 빈지털이 저희 맨날 한번 당하는데 예, 예. 조금만 건드려도 이제 주가가 올라가는 측면이 있는데 좋은 질문 주셨는데 이것의 이제 최대 이제 지금 아까 말씀드린 대로 중소형주가 올라가는데 최대 약점은 이 패시브 자산이 이제는 시장의 대세가 됐다라는 것이 문제가 된다. 결국 ETF 세상이 된 것이 투자하는 입장에서는 이게 중소형주가 올라가기 조금 어려운 국면이 된 것만은 분명한 것 같습니다. 다음 차트를 예. 한번 열어봐 주시면 네. 좀 질문을 주셨는데 지금 드디어 이게 전 세계 그 운용 자산이 대략 한 54조 달러 정도 된다고 합니다. 네네. 그 중에 한 40% 나눠서 하나는 액티브 자산, 보통 우리가 무슨 펀드라고 하는 것들, 운용사에서 하는 거, 액티브 펀드가 이제 한 40% 되고요. 그 다음에 패시브 자산, 저 밑에 있죠. 이것이 이제 지금 붉은색 선인데 이게 2008년도에 한 14%에서 네. 작년엔 거의 40%까지 늘어와서 액티브 수준이 됩니다. 예. 근데 액티브하고 패시브의 가장 큰 차이는 아시겠지만 우리가 돈을 밀어넣으면 액티브는 액티브 매니저가 뭘 넣을지 알 수가 없어요. 그렇죠? 예. 그것이 결국은 우리가 운용 보수를 주는 수수료를 주는 이유인데 그렇죠. 패시브는 싸게 수수료를 내는 대신에 정해진 순서대로 그대로 넣는 거죠. 그러면 통상적으로 특별한 경우하면 ETF들은 대부분 시가총액 가중이잖아요. 결국은 시가총액이 큰 거한테 많은 운용 자금이 더 들어가게 되는 네네. 그러면 큰 게 더 커지는 예. 그런 현상들이 저 차트에서 보면 나타날 수 있다. 그래서 지금은 특별한 경우 아니면 시가총액이 크면 돈이 꾸준히 더 들어가는 그런 구조적인 상황. 특히 여기에 퇴직연금 같은 전 세계 퇴직연금이 패시브 자산에 많이 들어가기 때문에 지금 그러니까 큰 게 더 커지는 현상들이 가속화되는 거고요. 이것이 어찌 보면 시장의 가격 발견 기능을 일부는 좀 떨어뜨리는 그런 역할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저 그림을 보자면은 패시브 자산 비중이 저렇게 커지고 규모도 커진다면은 가던 놈이 갈 수밖에 없네요.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지금 현재 그런 상황입니다. 지금 그런데 Y축을 예. 그러면 대표님 얼추 그냥 12, 14 뭐 이런 숫자가 보이는데 12조 달러, 14조 달러 이렇게 보면 될까요? 그렇겠죠. 네, 그 그렇게 정도. 보시면, 네, 네. 근데 그게 앞서 두 개. 중소형주 쪽에서 기회를 찾을 수도 있다는 말씀 주셨잖아요. 근데 이제 이거는 기본적으로 말씀드린 대로 방향성은 그렇게 가는데 네. 대부분 그 안에서 일부 종목들은 지금 말씀 주신 대로 M7 안에서도 일부 종목들의 성과가 좀 떨어지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이제 그 역할은 아까 절반에 가까운 액티브 펀드들이 예. 가격 발견 기능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저런 현상이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지난주 내내 이제 저 주 후반에 나오는 PC 물가지수를 한번 주목하자 이랬는데 사실 그때가 이제 목요일 밤이었고 그러다 보니 우리는 또 대부분
연휴를 어떻게 보낼까 이러다 보니 좀 지표에 소홀했고요. 금요일 날 또 이제 3월 첫째 날이다 보니까 뭐 제조업 지수도 나오고 했는데 지표는 어땠습니까? 지표는 기본적으로는 시장의 예상대로 높게 나왔습니다. PC가 높게 나왔다. 그렇죠. 예, PC가 상당히 높게 나왔고 그 소위 코어 CP, 네. 코어 PC가 코어 PC. 0.4% MOM으로 전월비 대비 증가를 했고요. 0.4면 높은 거잖아요. 그럼요. 그러면 그걸 그냥 단순 연율로 하면은 5.4 이렇게 나올 그렇죠. 겁니다. 그러면 상당히 높게 나온 거고요. 그 다음에 그 소위 이제 우리가 하는 슈퍼코어, 소위 이제 초근원 PC 물가, 그 결국 주거비까지 뺀 거. 그렇죠. 식품, 에너지, 주거비까지 싹 다 뺀 PC는 0.6% 전월비. 엄청나게 올라간 거죠. 네. 그걸 그냥 단순 연율로 하면 7%가 넘는 거고요. 그런데도 장은 안 빠졌어요. 왜냐하면 그 전에 기억하시겠지만 CPI랑 PPI가 발표되면서 시장이 한번 반영을 했고 그걸 반영해서 PC를 다 올렸잖아요. 제가 그때 예상 자체를 끌어올려서 이제 거기에 맞춰서 높은 게 나왔기 때문에 우리 예상과 일치한다라는 식으로 하고 이제 넘어가 준 건데 사실은 좀 걱정은 되는 건 분명 맞다. 보셔도 될 거고 8번 차트 이왕 얘기 나온 김에 8번 차트를 한번 네네. 열어봐 주시면 그 말씀 주신 대로 지금 요게 이제 저 위에 그 하늘색 선이 기준금리입니다. 5.5% 지금 탑이 제일 높은 게. 그런데 저 밑에 지금 그 옅은 하늘색 선이 1월 전월비 그 초구런 PC, 그러니까 슈퍼코어 PC를 계정을 조정해서 연율을 했는데 보시니까 거의 근접했잖아요. 5% 가까운 수준이 나왔습니다. 기준금리에 거의 붙은 상황이고요. 그다음에 3개월 이걸 평균한 것도 지금 보면 우상향으로 돌아서고 있습니다. 예. 결론적으로는 이게 1월 달 한 달 수치냐 아니면 앞으로 더 이것이 지속되느냐 여부에 따라서 상당히 다른 결과가 나올 수 있고요. 지금 당장은 6월 정도면 금리를 인하할 수 있다. 여전히 금리 인하에 대한 기대감이 여전히 남아 있는데 일부는 드디어 금리를 올해 안 내릴 수도 있다라는 주장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따라서 결론적으로는 지금 이것을 마음 편하게 볼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예. 2월, 3월 수치를 보면서 3월 달에 FOMC에서 어떤 얘기가 나올지 네. 분명 긴장하고 볼 필요는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이번 주 화요일도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미국 15개 주에서 이제 경선이 치러지게 되는데 지금 뭐 미리 나온 여론조사 결과로 봤을 때는 트럼프 전 대통령이 좀 더 앞서고 있다라는 내용이더라고요. 네. 그럼 이게 시장에 또 어떤 영향을 미칠지도 중요할 것 같아요. 예, 맞습니다. 저도 말씀드린 트럼프가 제가 저번에 말씀드린 공약으로 60% 관세, 대중관세 네. 얘기했었는데 주말 동안은 더 센 얘기 나왔어요. 그보다 더 셀 거다. 100%, 120% 얘기도 나오더라고요. 예. 이게 뭐 어떻게 진행되는 건지 알 수 없긴 한데 아무튼 지금 올해 선거해는 항상 변동성이 큽니다. 네. 그래서 제가 이제 1960년도 이후에 대통령 선거가 있었던 해에 S&P 500의 수익률 평균치들을 갖고 왔는데요. 이 녹색선은 상승이 끝났을 때 어떤 식으로 갔느냐. 하락이 됐을 때 어떻게 갔느냐. 이게 붉은색 선이고요. 연초 대비 오르면 상승장, 떨어지면 하락장 이렇게 분류한 겁니다. 검정색, 가운데 검정색이 이제 그 평균적인 건데 평균적으로는 이제 60년도 이후에 지금까지 미국의 대통령 선거가 총 15번 있었습니다. 그중에 13번은 무조건 올라서 끝났어요. 근데 단 2번이 빠졌거든요. 그것이 2000년하고 2008년입니다. 즉 2000년도는 클린턴에서 부시로 민주당에서 공화당으로 바뀔 때고 2008년은 기억하시겠지만 부시에서 오바마로 바뀔 때 2번 있었는데 그 2번이 시장이 상당히 아주 심하게 빠졌었죠. 근데 그냥 빠진 게 아니라 2000년도는 마이너스 9.1인데 2001년도는 사실 저보다 더 빠졌었거든요. 그래서 합쳐보면은 뭐 한 40% 가까이 빠졌었고 2008년도는 마이너스 37% 빠졌습니다. 근데 대전제는 저 때다 뭐가 있었냐면 경기 침체가 왔었어요. 그래서 경기 침체가 오면 통상 항상 예외 없이 대통령이 바뀌고 대통령이 바뀌는 그쯤엔 당연히 침체가 왔기 때문에 주가가 많이 빠졌었다. 올해는 지금 침체가 없다라고 지금 다들 예측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러길 바라는데 하반기로 갈수록 어쨌거나 약하게라도 어쨌든 침체가 있는지 여부는 계속 좀 지켜볼 필요가 있다. 근데 침체 없이도 대통령이 바뀌는 케이스가 그렇게 많지는 않은데 이번에 한번 가능성이 왜냐하면 보통은 첫 연임한 한 사람은 연임을 네. 시켜주거든요. 근데 네. 침체가 없다면
그런 것이 올해 상당히 좀 헷갈리게 하는 이전과의 경험과는 많이 다른 한 해가 될 수도 있겠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60년간 15회, 뭐 당연하죠. 4년마다 대통령 선거하니까 15회가 맞는데 그 중에 2번 제외하고는 다 올랐다. 그 2번이 저 때는 보니까 후보가 누구였고 민주당, 공화당에서 누구 내세웠는가 중요한 게 아니네요. 딱 시기적으로 닷컴버블 무너질 때고 네, 맞습니다. 금융위기 닥쳤을 때네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하하. 야, 그러면 시장이 지금 슈퍼 화요일 이런 게 상당히 중요하긴 한데 시장이 지금 신경 쓸까요? 지금은 제가 앞만 봐도 뭐 PC가 그렇게 나오든 뭐 하든 이거는 시장에 돈이 많다고밖에는 생각 못 하겠는데 네네. 전 세계적으로. 일단은 그 일본이 원래는 올해 이제 사실 말씀드린 대로 일본이 마이너스 금리를 멈추고 금리를 예. 인상하고 그것이 결국은 옌캐리 트레이드를 멈추면서 전 세계 사실은 양적 전 세계를 향해서 양적완하고 있는 게 일본이거든요. 네. 왜냐하면 일본 소위 와타나베 부인들이 돈 들고 나가서 예. 투자하고 예. 또 일본의 싼 초저금리에서 돈 빌려서 다른 나라에 더 높은 데 투자하고 이런 것들이 진행되고 있는데 마무리가 될 듯 하면서 지금 사실은 계속 좀 늘어지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첫 번째 하나 있고 두 번째로는 미국에서 그 소위 그 장기 금리보다는 장기 채권보다는 초단기 채권으로 T빌로 그 지금 자금을 끌어당기면서 상대적으로는 시장에 부담을 좀 덜 주고 있는 것들이 소위 시장의 그런 그 마음의 편안함을 많이 주고 있다. 그래서 투자자들의 심리는 역대적으로 상당히 좀 높아져 있는, 그러니까 소위 유포리아라고 하죠. 예. 행복감이 상당히 좀 높아 있는 상태라서 자체적으로 사실은 금융 여건이 완화돼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상황 자체는 오히려 이제 소위 실질 소위 실물 금리의 그런 자금 동향보다는 주식시장, 자본시장과 관련된 자금 동향이 좀 더 돈이 많이 풀려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말씀 주신 대로 기존의 그런 실물 경제 지표랑 그러한 그 금융시장과의 그러한 괴리가 조금 더 좀 벌어지고 있는 것만은 분명하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사실 이제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주요 빅테크 관련주들이 시장 상승을 이끌다 보니까 좀 고평가 논란이 있어 왔는데 막상 실적이라는 뚜껑을 열어보니까 실적이 또 굉장히 좋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이게 실적이 주가보다 좀 앞서간다라는 얘기도 많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게 뉴욕 증시가 사상 최고치를 기록하고 있다고는 하지만 앞으로 더 갈 수도 있다라고 하면 지금이라도 들어가는 게 맞는 건지 또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맞습니다. 그래서 이제 마지막 사실은 그 소위 뒷북이라고 해야 될까요? 예. 이제 휴먼 인디케이터들이 아이러니하게도 그 전문가로 불리는 애널리스트들입니다. 네, 네. 뒷북이 애널리스트들이에요. 네. 예. 왜냐하면 이제 그 이유가 뭐냐면 애널리스트들이 소위 이제 어닝스 추정치를 하는데 사실 기업도 자기네 어닝이 어떻게 될지 알 수 없거든요. 예. 이익이. 그러니까 그래서 보통 엔비디아도 발표할 때 보면은 한 분기 앞만 발표하잖아요. 제가 어디서 들었는데 반도체 회사들은 삼성이나 SK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1년 예상을 안 한다고 들었습니다. 네. 제가 한 꽤 전에 듣긴 했지만 한 달 예상만 한다고 들었거든요. 그만큼 변동이 심한 거기 때문에 소위 현업에 있는 기업들도 사실은 자신의 앞날이 보기 어려우니 애널리스트들이 이거를 잘 맞춘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겠죠. 그런데 재밌는 그래프가 나와서 제가 이제 하나 갖고 와봤는데요. 이게 뭐냐면 X축과 Y축을 먼저 설명을 드리면 밑에 이제 그 Y축, 그 밑에 그 가로줄은 보시면 향후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이렇게 이런 질문 많이 봐요. 기업들의 장기 성장률이 얼마나 될 것 같냐고 물어보거든요. 예. 보통 그것이 3년에서 5년 후를 기준으로 늘어난 겁니다. 지금부터 평균적으로 뭐 10% 늘 거야, 10% 이상 늘 거야, 뭐 이런 식으로 대답들 합니다. 이건 주로 서베이를 해서 얘기를 하는데 왜냐하면 애널리스트들이 보통 3년 추정치 내고 네. 5년 이상은 거의 이제 신의 영역으로 밀어버리기 때문에 감으로 하는 거거든요. 보통 그렇게 보시면 좋고 Y축은 이제 세로축은 보시면 그 시점에 그 이후에 향후 12개월 실제로 그 S&P 500의 지수 수익률입니다. 보시면은 이것이 서로 이게 그 정비례가 아니라 보통 우리가 이거 수학 시간에 배웠잖아요. 반비례. 예. 그러니까 결론적으로는
장기 이익 성장률에 대한 기대가 높으면 높을수록 그 이후 향후 12개월 실제 수익률은 낮아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애널리스트들이 뒷북을 치는 거다라고 네네. 말씀드렸는데 그 결론적으로는 보통은 이건 개인 투자도 마찬가지지만 개인 투자도 그 투자자들은 보통 주가가 오르다 거의 고점에 자기네 모든 재산을 제일 많이 자신감 갖고 넣게 되거든요, 보통. 애널리스트도 마찬가지입니다. 숫자를 만들다 주가가 많이 올라가면 그 주가가 맞다고 생각하고 이익 추정치를 끌어올리게 돼 있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저런 결과가 보통은 나타난다. 이건 이제 남을 폄하하려는 게 아니라 제가 그랬었기 때문에 옛날에 오죽하면 기관 리포트 나오면 팔아야 될 때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제 보통은 네. 애널리스트들이 몰려서 네. 그래서 마지막 배열, 마지막 곰이 돌아섰을 때가 고점이다라는 얘기가 나오는 이유도 이제 여기서 다 설명이 되거든요. 그런데 적어도 지금 저 차트에서 보면 과거 IT 버블 때보다 지금 N7에 대한 향후 3년, 5년 예상 EPS 성장률이 더 높은 걸 확인하실 수가 있어요. 네. 상당히 이제 애널리스트들의 자신감이 엄청나게 충만한 상태. 또 나는 등 떠밀려서 상당히 좀 세게 부르는 상태이기 때문에 역으로는 좀 이제부터는 좀 조심할 타이밍이지 않을까? 그걸 말씀드리는 그런 차트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자 지금 시각 8시 50분 지나갑니다. 오늘 양시장 호가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예상 체결 지수부터 확인해 보도록 하죠. 오늘 이제 3월 첫 거래 개장을 앞두고 있는 상황인데 코스피가 0.7% 상승이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 지수는 2,660포인트입니다. 코스닥도 0.69%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 지수는 868포인트죠. 뉴욕 증시, 일본 증시, 지금 글로벌 증시가 계속해서 상승 가도를 이어가고 있기 때문에 오늘 국내 증시도 역시나도 그 영향을 받아서 좀 상승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 시장 분위기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 오늘 호가 흐름 굉장히 좋네요. 지금 2% 강세가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75,000원. SK하이닉스도 2.9% 상승 예상되고 지금 호가는 16만 8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LG 에너지솔루션 보합 예상되고요. 삼성 바이오로직스 보합 예상됩니다. 현대차가 2.4% 상승 예상되고 예상 체결가는 25만 6,500원. 기아가 강보합권 예상됩니다. 호가에서는 12만 4,7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 약보합 출발 예상됩니다. 셀트리온 강보합 출발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8만 원. 포스코홀딩스도 보합권 예상되죠. LG화학은 0.4% 하락 예상되고 지금 예상 체결가는 45만 1,0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지금 호가 흐름만 놓고 봤을 때는 국내 증시를 대표하는 섹터, 반도체 그리고 자동차 쪽이 시장 상승을 이끌 것으로 예상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예상 체결가도 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이 0.7% 상승 예상됩니다. 지난 2월 달 마지막 거래에도 이미 강세를 보여줬었고 오늘 추가적으로 상승 예상되고요. 호가에서는 26만 8,500원으로 집계가 됩니다. 에코프로 강보합권 예상되고요. HLB 0.6% 상승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82,000원. 알테오젠, 엔캠 지금 호가에서는 아직까지 움직임 나타나진 않고 있습니다만 알테오젠 같은 경우는 최근에 머크사와의 그 계약 변경 소식이 주가의 호재로 인식이 되면서 주가가 많이 급등을 했었고 2월 달 마지막 거래일에는 일부 차익 실현 물량이 나오긴 했습니다만 그래서 또 오늘 다시 한번 반등을 나타낼 수 있을지 추이 좀 지켜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셀트리온 제약은 0.8% 하락이 예상됩니다. 예상 체결가 11만 원이고 HPSP가 3% 강세가 예상됩니다. 오늘 호가에서는 전반적으로 반도체 관련주들 강세가 예상이 되는 시장 분위기죠. 신성 델타테크 6% 오름세 예상되고요. 예상 체결가는 13만 500원. 리노공업도 2% 강세가 예상됩니다. 레인보우 로보틱스 보합 출발 예상되고 있습니다. 자, 이제 개장까지 6분여가량 남았습니다. 오늘 보니까 국내 증시 쪽에서도 AI 관련주, 반도체 관련주들이 좀 시장 상승을 이끌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예, 그렇겠네요. 지금은 어쨌거나 대세는 반도체인 것 같습니다. 네. 예, 대단합니다. 또 그러고 또 신기한 거는 항상 이 시간에 한번 확인해보는 미국 주가지수 선물은 늘 고만고만한 그냥 약보합인데 본장만 가면 헐헐 날아가요. 그게 지금 거의 몇 달째 제가 관측하기로는 누군가가 진짜 잡아 당기나 싶을 정도로. 대표님 코인 해보셨습니까? 공부만 하고 투자는 해본 적 없습니다. 대표님 정도 연배면 해볼만 한데. 근데 약간 성향 자체가 조금 리스크를 최소화하는 투자를 좋아하시던 것 같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예.
그쪽도 지금 완전 불붙은 것 같아요. 심지어 그 들리는 얘기로는 거기도 옵션 쪽에서 콜옵션이 지금 뭐 엄청나게 저기 뭐 한 7만 불짜리 콜옵션들이 막 미결제 약정이 많은데 저게 저러다가 아닌 게 아니라 올라가면은 콜판 선수들이 또 사야 돼요. 이른바 와. 또 이제 쇼스퀴즈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다 보면 비트코인이 지금 달러 기준으로 63,000달러 넘어섰어요. 63,000달러. 뭐 저도 알기로는 이제 그 낙관론자들은 10만 불 간다. 10만 불. 10만 달러 간다 얘기하고 있고 지금 중요한 비트코인의 중요한 이벤트가 지금 있지 않습니까? 네. 반감기요. 예, 반감기 4년마다 이게 올림픽처럼 4년에 한 번씩 이제 절반으로 해시율이 이제 떨어지는 즉 그 소위 광부들이 소위 채굴 업체들이 그 같은 컴퓨팅 파워를 넣었을 때 세캔해지는 비트코인의 양이 절반으로 줄어드는 맞아요. 이제 이런 것들이 나타나기 때문에 당연히 이러면 이제 가격 희소성이 커지니까 가격이 올라가지 않겠느냐 이제 이런 기대가 있는데 제가 오늘 자료는 안 갖고 왔는데 JP 모건에서 지난주 때 되게 재미있는 그 보고서를 냈었더라고요. 네네네. 이게 뭐냐면 소위 평균 생산 비용이 최근에 많이 올라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평균 생산 비용은 아까 그 채굴 업자들이 네. 실제로 투자를 하면서 그 소위 소위 GPU 넣어서 컴퓨터도 써야 되고 전력이 전기료, 그렇죠. 엄청 두 개를 예. 다 합치면 들었는데 이것이 지금 평균적으로 한 28,000달러 정도 된다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지금 6만 달러를 넘어섰기 때문에 소위 이제 마이너한 채굴업자들이 많이 들어온답니다. 네네. 그래서 이제 가격이 올라가고 거기에 이제 반감기까지 올라오면 이것이 단기적으로 한 5만 불까지 올라갈 거라고 지금 예측을 하고 있거든요. 그런데 문제는 5만 불까지 가면서 이것이 근접하고 나면 더 이상 소위 이제 그 먹을 게 없어지면 소위 소위 그 한계에 있는 채굴업자들이 이제 떨어져 나가면서 5만 달러라고 하면 그 채굴하는데 드는 평균 비용. 비용, 예. 그 소위 이제 생산 비용이 예. 올라갔다가 통상은 그 이후에 그 채굴 마이너한 채굴업자들이 떨어져 나가면서 다시 내려오는 현상들이 있고 그렇게 되면 이런 지금 그런 기대감 때문에 올라갔던 비트코인이 다시 내려올 수 있다는 그런 재미있는 흥미로운 주장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마 4월, 5월 정도가 아마 비트코인 입장에서는 상당히 좀 의미 있는 중요한 그러한 암호화폐 쪽에는 그런 시기가 될 수도 있겠다. 그렇게 지금 생각을 반감기가 한 4월 19일 정도로 예정되어 있다 보니까 그 맞습니다. 전후로 해서 가격 추이를 조금 지켜보긴 해야겠네요. 맞습니다. 예. 네. 반감기 뭐 얘기는 많이 들었습니다만 코인뿐만 아니라 뭐 좌우지간 그 뭡니까 샘 알트만도 무슨 뭐 코인 하나 만들었다고 월드코인. 그러고 우리 제가 듣기로는 국내에 그 예전에 그 한번 크게 사기치고 뭡니까 이렇게 사회적 무리까지 일으켰던 그 친구가 지금 뭐 아직 복역 중인지 나왔는지는 모르겠는데 들리는 미국으로 얘기 이상 우리나라에서 네, 네. 또 그 ICO 한 3개 정도 코인 이상한 거 갖다가 또 뭐 상장해갖고 한 500~600억 챙겼나 보던데 진짜 세상 요지경입니다. 뭐라고 만들어 놓으면 그냥 돈들이 몰리니까 네. 이 돈들이 어디서 나올까요? 지금 미국 올라요, 유럽 올라요, 이제 중국도 슬슬 올라요. 일본은 뭐 계속 오르고 있고 거기다가 채권도 올라요. 금리가 슬금슬금 내리고 있고 채권 가격도 올라요. 이제 보니까 원자재 시장에 뭐 유가도 올라요. 곡물 가격도 그동안 계속 떨어지다가 살짝 한번 보니까 돌아설라 그래요. 이거 전부 돈이 들어와서 그러는 건데 한번 그 돈 측면에서는 금융 여건 측면에서는 굉장히 완화적입니다. 여기서 지금 무슨 뭐 하방 얘기할 때가 아닌 것 같아요. 일단은 그 말씀대로 제가 보기엔 연준을 제외한 나머지들이 자체적인 그 금융 여건 완화 네. 를 좀 만든 건 분명 말씀 주신 대로 맞고요. 거기에 가장 중심에 미국의 가계가 상당히 이전과 달리 디레버리징 돼 있으면서 소득이 실질 소득이 여전히 아직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중하위 계층은 안 네. 좋지만 중상위 계층들은 여전히 좋다라는 것이 말씀 주신 대로 거기에 이제 투자를 늘릴 수 있는 그러한 금융 그 자본이 충분히 들어갈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주고 있는데 확실한 거는 지금 최근에 연준의 그런 제가 전에도 보여드렸던 소위 연준의 그 유동성 공급 네. 예. 그거는 최근 들어서는 상당히 몇 개월째 횡보 국면이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좀 차트는 지금 지수는 올라가고 있는데 연준의 유동성 자체는 횡보 국면이라는 그런 장기간 이렇게 좀 괴리가 벌어지는 것은 확실히 저는 좀 개인적으로는 부담스러운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봤습니다. 그래서 너무 지금 아까 말씀드린 유포리아, 행복감에 젖어서 좀 많이 투자하고 있는 것들만은 좀 분명한 것 같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여기에다가 심리까지 더해지잖아요. 포모 현상까지. 맞습니다. 예. 이게 사실은 주가를 끌어올리거나 가격을 끌어올리는 주 요인이 아닌가 싶거든요. 그렇습니다. 사실은 그 포모가 마지막에 불꽃을 만들어낸 대표적인 거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만약에 이제 그 연준이 금리를 인하해주면 이제 완벽하게 조합이 되는 이제 네네. 거품을 만들어낼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될지 여부는 연준의 3월달 FOMC 입을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국내 증시 3월 첫 거래일도 강세 출발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글로벌 증시도 지금 사상 최고 승진을 이어가고 있고 전반적으로 시장 분위기는 낙관론이 좀 팽배해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국내 증시 흐름 확인해 보도록 하죠. 개장합니다. 네, 3월 4일 월요일 3월달 첫 거래일 국내 증시 개장했습니다. 지금 뉴욕 증시 나스닥 종가 기준으로 16,000선 돌파했고요. S&P 500 사상 처음으로 5,100선을 돌파했습니다. AI 관련주들 강세가 여전히 시장을 이끌고 있는 상황이고요. 일본 증시 흐름도 굉장히 좋습니다. 이 가운데 이제 오늘 국내 증시 호가에서는 또 양시장이 좀 상승 출발 예상이 됐고요. 특히나 반도체 쪽으로 다시 한번 시장에 수급이 쏠리면서 상승을 주도할 것으로 예상됐는데 출발 지수부터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입니다. 지금 0.84% 올라갑니다. 2,664포인트. 코스닥도 0.8% 올라갑니다. 870포인트입니다. 양시장 오늘 또 순조로운 3월 첫 거래 시작을 보여주고 있고요.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 보겠습니다. 삼성전자가 1% 올라갑니다. 74,200원이고요. SK하이닉스 3% 강세입니다. 161,100원이고요. LG에너지솔루션은 보합이고요. 삼성바이오로직스가 0.6% 상승합니다. 77,900원. 현대차가 1.2% 올라갑니다. 253,500원이고요. 기아 강보합권 124,700원이고요. 삼성전자 우선주가 0.3% 상승하면서 63,8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셀트리온이 0.7% 올라갑니다. 181,100원이고요. 포스코홀딩스도 1.2% 상승합니다. LG화학도 0.3% 올라가면서 454,5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 시초가도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쪽에서는 지금 에코프로비엠이 0.5% 올라갑니다. 지금 268,000원이고요. 에코프로도 0.8% 상승합니다. 621,000원. HLB가 0.4% 떨어집니다. 81,100원이고요. 알테오젠 약보합 165,500원이고요. 엔캠이 2.6% 상승합니다. 286,500원. 셀트리온제약 지금 보합권이네요. HPSP가 3.5% 강세입니다. 오늘 반도체 쪽 굉장히 강하네요. 신성 델타테크 초전도체 관련주죠. 8% 강세 132,900원이고요. 리노공업도 1.4% 상승합니다. 215,500원. 레인보우 로보틱스도 0.6% 상승하면서 162,400원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오늘 양시장 상승폭 조금씩 더 확대 나가고 있는데 오늘 강세를 보여주는 섹터 또 테마 쪽 보도록 하겠습니다. 뉴로모픽 반도체 관련주들이 올라갑니다. 오픈엣지 테크놀로지 6% 강세고요. 에이직랜드가 4.3% 올라가면서 69,500원이고요. NCN, 네페스아크도 각각 2% 강세 흐름을 보여줍니다. 주가는 각각 2,245원, 36,150원. 자람 테크놀로지도 2% 상승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온디바이스 AI 관련주, HBM 관련주, CXL 관련주, 반도체 쪽은 죄다 지금 강세를 보여준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쪽에서는 퀄리타스 반도체가 4.3% 강세, HPSP도 4% 이상 올라가고요. 지금 AD 테크놀로지도 3.6% 강세입니다. 네펠스아크, 자람 테크놀로지, 에이직랜드, 뉴로모픽 관련주고 또 제주 반도체, AD 테크놀로지, HPSP, 온디바이스 AI 관련주입니다. 텔레칩스 죄다 2% 상승. 지금 강세,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고요. CXL 관련주도 마찬가지예요. 네오셈, 오킨스 전자가 7%, 6.9% 강세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초전도체 관련주들까지도 일제히 상승을 보여줍니다. 오늘은 반도체 관련주들이 동반 강세를 보여주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네요.
수급 상황 좀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지금 현재 외국인과 기관이 삽니다. 각각 17억 원, 156억 원 순매수고요. 개인은 223억 원 매도 우입니다. 코스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이 삽니다. 각각 65억 원, 63억 원 순매수고요. 기관은 119억 원 매도 우입니다. 지금 시각 9시 4분 지나갑니다. 환율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환시장 개장 상황입니다. 달러원 환율은 지금 보합 출발이네요. 1331원 50전 출발을 보여줍니다. 환율 자체는 최근에 보면 큰 등락이 없는 것 같고 예. 오늘 반도체 관련주들이 날아가네요. 오늘 제가 보고 있는 인포맥스의 제목이 그러네요. 역대급 붙박이 장세. 환율 보고 하는 얘기입니다. 환율 붙박이요? 예, 완전 껌장이 껌장. 예. 이거 딜러들 진짜 이거 버짓 채우기가 만만찮겠는데 연초부터. 이게 보통 이렇게 연초에 한번 후다닥 한번 하고 좀 이렇게 여름에 좀 쉬고 또 이제 가을에 이제 찬바람 살살 불 때 또 바짝해서 벌고 이렇게 채우는데 이래가지고는 뭐 이게 환율 흐름에서는 달러엔 150엔에서 꼼짝 안 해요. 뭐 유로 달러 1.08 근방에서 꼼짝도 안 해요. 왜 이럴까요? 왜 이렇게 뭔가 이 좀 환율. 대표님 보시기에 이게 여러 가지 이게 환율 결정 요인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지금 금리들은 서로 안 움직여요. 금리는 그렇다 치고 돈 푸는 것도 뭐 고만고만 하잖아요. 서로 이제 네. 지금 현재로서는 움직일 만한 모멘텀이 없다. 일단은 그러니까 소위 그 외환 딜러들 입장에서는 참 답답한 장세인 답답한. 건 맞는데 네. 그 환을 가지고 수출입을 하는 분들 입장에서는 이게 낫습니다. 그렇죠, 아시겠지만. 그렇죠. 그렇죠. 예, 일단은 안정돼 있는 안정돼 것이 있고. 그러니까 높든 낮든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 게 거기에 맞춰서 계획을 짤 수 있기 때문에 되게 중요한 것 같고요. 네. 그다음에 두 번째로는 사실은 그냥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소위 재정 적자만 놓고 보면 미국이 저렇게 적자가 심한데 네. 사실은 알게 모르게 지금 이대로 가면은 올해 그 채권 순 발행이 한 3조 달러까지 늘어날 것 같더라고요. 예. 이렇게 늘어날 것 같은데 달러가 강세다? 이게 좀 사실은 말씀드린 앞뒤가 안 맞는 일이 벌어지는 건 맞는데 분명한 거는 미국의 주요국들 중에서는 금리가 월등하게 높은 거는 확실합니다. 지금 시중 금리가 네. 우리나라하고도 이제 격차가 꽤 벌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 그렇게 보면은 금리만 놓고 보면은 달러 강세, 소위 나머지 나라 통화 약세는 분명 맞는 것 같고요. 그 격차가 벌어져 있는 것이 그것이 좀 유지가 되고 있는 거고 문제는 이제 미국에 뭔가 이슈가 있어서 금리가 높은 게 아니라 미국의 경기가 좋아서 지금 금리가 높은 셈이 된 거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결론적으로는 지금 원래 올해 연초 도입하면서 달러가 약세로 가는 것에 우리가 기본적으로 큰 그림을 설정해 놨는데 역시 여지없이 원래 예상한 거는 틀리라고 원래 예측은 틀리라고 예. 하는 거긴 하지만 역시 여지없이 좀 틀려가고 있는 거는 분명하게 맞다. 그래서 그렇게 놓고 보면 올해 지금 한 해는 강달러의 저도 현재 수준이 유지되는 거에 대해서 그것을 이제 결국은 그러니까 원화 강세, 달러 약세가 연내 올 거다라고 미리 짐작하기에는 좀 현재 국면으로는 좀 쉬워 보이진 않는다. 그 대목에서 조금만 더 대표님 견해를 좀 여쭈고 싶은 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거든요. 대한민국에서 1,300원이라는 환율은 뭐 1,330 같은 현 레벨이 아니고 1,300원에 근접하든지 하다못해 1,250원만 넘었어도 대한민국에서는 이거는 무슨 위기 상황이었거나 어지간하면 수출업체들도 야 있는 거 다 던져 딜러들도 어지간하면 숏을 치고 싶고 한 그런 레벨이었는데 이게 이제 너무 익숙해져 버렸어요. 뉴노멀이죠. 뉴노멀. 뉴노멀이에요? 네. 이 1,300원 근방의 환율이라는 것은 대한민국 어디 거들나나 하는 환율이었거든요. 통상적으로. 근데 이게 지금 너무나 이렇게 일상적인 근데 사실 그렇게 보면 일본은 더 거덜나야죠. 150엔까지 갔으니까. 일본은 아유 네. 어렵긴 어려운. 경기 말씀을 주셨으니까 사실 최근에 나온 미국 경기 지표 보면 약간 혼란스러워요. 주말에 나온 ISM 제조업 같은 경우는 좀 둔화된 걸로 보여지거든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럼 시장에서는 오히려 연준 금리 인플레이션만 놓고 봤을 때는 금리 인하 시기가 지금 늦어지고 있는데 또 경기만 놓고 봤을 때는 마냥 늦추기도 쉽지 않겠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네, 그래서 시장은 확실히 유포리아라서 나쁜 거는 금방 소화해내고
또 좋은 거, 그러니까 본인들 입장에서 이제 나쁜 소식은 좋게 해석을 많이 하고 있다 이렇게 저는 해석을 하고 있고요. 지금 말씀 주신 대로 애틀란타 연은에서 GDP 나우 네. 매일매일 업데이트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게 지난 주말에 확실하게 좀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려와도 뭐 사실 이 연율로 해서 GDP 성장률이 2.1인데 좀 보시면 지난주 금요일 날 기준으로 GDP 성장률 예측치가 3%에서 2.1%로 확실하게 많이 내려왔습니다. 내용을 보면 개인 소비 지출 분야랑 국내 지출이 많이 줄었는데 그 직전에 이 모델에 들어가는 인풋, 그러니까 들어가는 주요 그 지표가 뭐였냐면 미국 그 센서스 뷰로에서 발표되는 건설 지출이 많이 좀 빠졌고요. 원래 네. 1.1% 예상했던 것이 좀 떨어졌고 SM 제조업 지표도 말씀 주신 대로 49.1에서 40.8로 위축이 수축 국면이 좀 더 강화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결국은 지금 한 5개월 연속 지금 미국의 제조업이 상당히 좀 안 좋은 형을 나타내고 있는 건 분명 맞는 것 같고 이것 때문에 GDP는 떨어졌는데 오히려 시장은 이걸 반영해서 금리를 떨어뜨리고 시장 금리를 떨어뜨리고 주시장을 끌어올리는 그래서 금요일 날 미국의 AI 관련주들이 급등하는데 또 하나의 그런 연료 역할을 분명 한 측면은 분명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은 저희가 보아야 될 거는 아까 나쁜 소식이 희소식이 되는 것으로 반영되는 전반적으로 말씀 유포리아 상황이 저 상황에서도 나타난 거다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비트코인 가상자산 요즘 뭐 앞서 저희가 간단하게 얘기를 해봤습니다만 반감기에다가 뭐 현물 ETF 승인 여러 가지 이슈가 더해지면서 지금 강세 흐름 이어지고 있는데 이 가상자산뿐만이 아니라 카카오 쪽도 엄청 올라간다면서 이게 종목 카카오가 아니라 초콜릿 원료. 맞습니다. 달콤한, 네, 달콤한. 네. 아, 그 카카오? 네, 그 네, 카카오. 네. 카카오 함량 높으면 다크 초콜릿. 네. 아, 네, 그 그러니까 카카오. 초콜릿의 원료가 네. 되는 그러니까 카카오 나무에서 네, 네. 나오는 카카오. 이제 이것이 전 세계 그 소위 그 커머디티 그 소위 소프트 그레인이라고 하죠. 그러니까 그 커머디티 쪽에서 상당히 그 원재료에서 많이 움직이는 건데 제가 이게 재밌어서 제가 한번 차트를 그려봤는데 지금 우리가 맨날 M7 얘기했지 않습니까? 네. 근데 M7이 지금 파란색 선이고요. 그 다음에 비트코인 우리가 요즘에 엄청 떠드는 지금 한 달 새에 40% 오른 네. 비트코인이 제가 일부러 황금색으로 그렸습니다. 노란색으로 그렸는데 이 검정색 이 와. 초콜릿을 상징하는 카카오 가격이 비트코인만큼 올라가고 있습니다. 왜 이렇게 와. 올라? 이거 수요가 뭐 갑자기 증가하는 거예요? 왜 그래요? 수요는 사실은 일정하게 유지가 되는데요. 네. 공급이 엄청 딸리고 있습니다. 이 이유가 한 두세 가지 정도 되는데 첫 번째로는 뭐냐면 지금 그 소위 라니냐 한 2년 하고 끝나고 엘니뇨가 지금 들어와서 네네. 지금 2년째 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악천후죠. 기후가 상당히 안 좋으면서 전 세계 70% 이상 카카오 열매를 생산하는 아프리카에 들어보셨습니까? 가나. 네네. 우리나라의 가나 초콜릿도 사실 네. 거기서 나온 건데 가나 그다음에 그 옆에 코트디부아르 요 두 군데에서 거의 70% 이상의 카카오를 생산하는데 이쪽에 그 소위 생산량이 한 10% 이상 급감을 했고요. 네. 악천후 때문에. 두 번째는 거기에 전염병이 엄청 돌고 있답니다. 아. 카카오 열매에 안 좋은 전염병이 두 가지 종류가 동시에 나타나서 돌고 있어서 네. 이것이 이제 소위 수확량을 또 떨구는 두 가지가 상당히 지금 악재로 작용하고 있고요. 마지막으로는 이쪽에 투자가 너무 안 되면서 저도 이번에 공부하다 알았는데 카카오 나무가 보통 그 수명이 한 40년 정도 되는데 지금 20년 정도 되는데 2000년도 이후에 새로운 나무를 심은 적이 없답니다. 네네. 그래서 지금 이제 나무들이 다 늙은 거예요. 결국은 그러면은 생산을 좀 못하겠죠, 당연히. 그렇죠. 그런 것들이 다 좀 결부되면서 이 높은 수준이 지속될 가능성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최근에 헤지펀드들이 여기까지 들어오면서 가격을 급등시켰고 결론적으로는 올해 그래서 허쉬나 이런 데서 지금 얘기하는 데가 그러니까 초콜릿 가격을 더 올리거나 아니면 함량을 줄이거나 네. 그 상황으로 좀 가야 될 정도로 지금 카카오 가격이 고공행진. 비트코인 부럽지 않다.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오로지 비트코인만 보지 마시고 전 세계를 좀 넓게 보실 필요는 있겠다는 측면에서 재미삼아 제가 한번 저 차트를 갖고 와봤습니다. 제가 지금 카카오 우리 국내 카카오 종목 일본 네. 차트를 띄워놨는데 재밌네요. 정민앵커가 카카오라고 언급했을 때부터 해서 대표님께서 카카오 할 때마다
티차트가 빨딱빨딱 섭니다. 저희는 초콜릿 카카오 얘기하는 건데 카카오. 네, 네. 아니, 지금 네이버 예. 네이버 같은 쪽에 한번 뭐 카카오 얘기 나온 김에 우리나라 이 플랫폼 말입니다. 네. 지금 바깥에는 이제 AI 갖고 이제 앞으로 몇 년을 얘기할 것 같은데 요 부분 어떻게 보세요? 우리 플랫폼 관련주들. 우리나라 사실은 전 세계적으로 그 소위 그 검색 플랫폼이 살아남는 나라가 몇 안 되잖아요. 예, 미국은 유럽을 다 구글이 점령을 해버렸고 그렇고요. 유럽에 없지 않습니까? 네, 근데 아시아에는 유일하게 좀 남아 있습니다. 일본 재팬 야후가 남아 있고, 우리나라는 네이버 카카오가 있고요. 예. 그 다음에 중국엔 바이두, 뭐 거긴 좀 잘 보시면 언어가 가장 큰 이슈일 것 같아요. 자국 언어를 해서 영어를 굳이 많이 안 쓰는. 그러다 보니까 우리나라도 아직도 기회가 좀 있는 것이 소위 아무래도 이제 그 한국 우리말로 되어 있는 AI 결과치는 아무래도 영어로 나는 결과치보다는 약하고, 이것을 열심히 훈련시켜서 좋은 추론 능력을 만들어내는 거는 확실히 우리나라 네이버나 카카오가 더 잘할 수 있는 영역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다행스럽게 그런 언어 네. 장벽이 우리나라한테는 있기 때문에 제가 알기로도 이쪽에 투자를 좀 많이 하는 걸로 알고 네.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는 지금은 약간 후발로 지금 달리고 있지만 충분히 따라갈 수 있는 시간적인 여유는 그런 언어 장벽 때문에 일부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길게 봤을 때 그렇게 나쁘게는 안 보시는구나. 네, 맞습니다. 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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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즘 시장에서 가장 핫한 재테크 정보 남들은 어떻게 하는지 궁금하셨죠? 손에 잡히는 재테크에서 꽉꽉 채워 알려드립니다. 네, 오늘은 코비스 리서치 쪽 담당하시는 최윤영 연구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아무래도 오늘 비트코인 얘기 가져오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네, 맞습니다. 아하, 예. 지금 보니까 비트코인 상승세가 굉장히 무서운 상황이에요. 지금 6만 3천 달러를 중심으로 흐름이 이어지고 있는데 사상 최고치를 더 경신할 수도 있다. 그러니까 6만 9천 달러를 돌파할 수도 있다. 이런 얘기 많이 나오거든요. 네, 안 그래도 말씀하신 것처럼 가상자산 대장주 비트코인이 급등세를 이어가면서 27개월 만에 6만 달러의 문턱을 넘어섰는데요. 아직 이르긴 하지만 사상 최고점 경신이 머지 않았다는 기대감도 큰 상황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연일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고 있는 비트코인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흐름부터 간단하게 좀 짚어볼까요? 네, 코인 마켓캡 기준으로 목요일에 비트코인은 장중 한때 6만 3천 달러를 넘어서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이날 새벽 2시쯤에 63,734달러에 거래되었는데요. 종가 기준으로는 사실 2021년 11월 64,863달러가 최고점으로 나오기 때문에 아직 최고점을 경신하지는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이러한 상승 흐름은 작년 10월 24일 블랙록의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임박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시작되었고, 올해 1월 10일 이전까지는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 기대가 주된 상승 압력으로 작용했던 것 같습니다. 목요일 장중 흐름을 말씀드리면 한때 6만 3천 달러를 넘어섰다가 이후 차익 실현 매물이 나오면서 5만 9천 달러까지 밀리기도 했지만 다시 소폭 반등해서 6만 2천 달러 선을 유지하기도 했습니다. 휴일 동안에는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6만 2천 달러 선에서 등락하다가 3월 4일 현재는 다시 6만 3천 달러를 돌파하고 있는데요. 네. 이렇게 지난 한 달간 비트코인 상승률은 49%에 달할 정도로 높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예. 뭐 이제 장세가 이런 식으로 가면은 뭐 당연히 시장에서는 또 이렇게 공격적인 콜이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이 뭐 미국 같으면 이제 10만 불 우리로 치면은 1억 뭐 이런 얘기가 슬슬 나오기 시작합니다. 지금의 어느 정도 언급은 해주셨습니다만 이 폭발적인 이 상승세 그 원인은 어디 있다고 보십니까? 아무래도 이번 상승세의 원인은 비트코인 현물 ETF로 자금 유입이 지속되고 있는 점이 가장 큰 원인인 것 같습니다. 현재 미국 시장에는 9개의 비트코인 현물 ETF가 상장되어 있는데요. 코인쉐어스의 주간 비트코인 펀드 자금 흐름 보고서에 따르면 1월 10일 비트코인 현물 ETF가 승인되자 1월 둘째 주 비트코인 래퍼, 그러니까 여기서 비트코인 래퍼는 비트코인과 동일한 투자 효과를 낼 수 있는 투자 상품을 말합니다. 그래서 비트코인 래퍼로 들어오는 자금이 11억 8,500만 달러였거든요. 물론 1월 말에 GBTC라는 상품에서 자금이 유출되면서 비트코인 래퍼 자금이 일시적으로 유출 전환하기도 하였지만 2월 초부터 다시 반입 전환하면서 2월 둘째 주까지 총 18억 2,390만 달러가 유입되었고 사상 최고 기록을 경신하였습니다. 아직까지도 자금은 계속 들어오고 있는 추세이고요. 여기서 잠깐 비트코인 반감기 등 앞으로 있을 호재성 재료가 부각이 되면서 가상자산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세를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반감기에 대해서 관심이 커지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서 간단히 말씀을 드리면 역사적으로 반감기 즈음에는 비트코인 가격이 상승하곤 했습니다. 초창기에는 반감기가 큰 부분을 차지했기 때문에 가격에 큰 영향을 미친 게 사실입니다. 하지만 점점 시간이 흐르면서 아무래도 유통량은 늘어나고 공급량은 줄어드니까 반감기의 중요도가 아무래도 과거 대비 줄어든 것은 사실입니다. 또한 4월 말 반감기를 앞두고 채굴자들이 이익 실현 목적으로 매도할 가능성도 남아 있어서 반감기 직전에 비트코인이 단기적으로 소폭 조정될 가능성도 남아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지금 뭐 비트코인 가격이 이제 강세를 나타내면서 증시 쪽에서도 이제 가상화폐 관련주들도 지금 급등 흐름을 보여주고 있죠. 네, 맞습니다. 대표적으로 두 가지 기업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먼저 비트코인 현물 ETF 출시로 수혜를 입은 기업은 미국의 코인베이스라는 기업을 들 수 있습니다. 이 기업은 ETF 출시 당시에 많은 기관들이 수탁업체로 코인베이스를 지명을 했고 코인베이스 프라임이라는 기업과 기관들을 위한 전용 서비스에 많은 기관들이 온보딩이 되었다는 점 때문에 코인베이스 주가는 지난 6개월간 약 137% 정도 상승을 했습니다.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을 많이 보유한 기업들, 예컨대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도 주가가 상승 흐름을 보이고 있습니다. 마이크로 스트래터지 같은 경우는 세계에서 비트코인을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기업이고 현재 기준 비트코인을 약 19만 3천 개 보유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비트코인이 상승세를 타니까 아무래도 마이크로 스트래터지의 기업 가치도 상승세를 탈 것으로 기대가 되면서 해당 기업의 주가도 962달러까지 오르면서 6개월간 152%나 상승했습니다. 네, 뭐 이렇게 좀 균형을 맞추자는 뜻에서 한번 기사 하나 읽어드리자면은 JP모간이 리포트를 냈네요. 비트코인 반감기 이후에 한 33% 급락 전망한다. 오히려 한 4만 2천 불 이런 얘기까지도 나오는데 자 어쨌거나 지금 요즘 워낙에 여기저기서 비트코인 얘기를 많이 하니까 또 이렇게 그동안 이렇게 관심을 안 갖고 계시다가 또 이제 들여다보기 시작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아지는데 어쨌거나 역사적 고점은 가까워졌고요. 한번 투자하기 전에 고려할 만한 요인들도 한번 좀 짚어주시죠. 앞으로 반감기뿐만 아니라 이더리움 쪽에서도 덴쿤 업그레이드나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 등 시장 내 호재성 재료가 남아있기는 합니다. 여기서 덴쿤 업그레이드란 이더리움의 확장성을 개선해주는 업그레이드이고 지난 2월 27일에 이더리움 재단이 공식 블로그를 통해서 이 덴쿤 업그레이드가 3월 23일 메인넷에 적용될 예정이라고 발표한 바 있습니다. 그리고 이더리움 현물 ETF 이슈는 현재 게리 겐슬러 SEC 위원장이 비트코인 현물 ETF 승인이 이더리움 ETF 결정에 어떠한 영향도 주지 않을 것이다 라고 선을 그으면서 사실은 5월 23일 바네크라는 자산운용사의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 결정 데드라인을 앞두고 신중한 입장이 대두되고 있긴 합니다.
하지만 여전히 5월 23일 이전까지는 이더리움 현물 ETF 승인에 대한 기대가 아무래도 호재로 작용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말씀하신 것처럼 반감기 직전의 조정 가능성 등 시장은 여러 변수에 의해서 움직이는 거기 때문에 상승장에 무조건 편승하기보다는 장기적인 관점을 가지고 투자 결정을 하시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네,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난해 우리 사회를 충격에 빠뜨린 전세 사기 광풍 다들 기억하실 텐데요. 전세 사기 지원 특별법이 시행된 지도 벌써 반년이 지났습니다. 몇몇 빌라의 신과 왕이라고 불리던 사람들은 중형을 선고받았지만 세입자들 악몽은 아직도 진행형이라고 합니다. 네, 전세 사기 1년 후 매물들 상황과 함께 경매 접근 전략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춘환 교수님 도움 말씀 주시겠습니다. 어서 오세요. 어서 오세요.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자, 이제 경매가 이제 부동산 시장의 선행 지표다 뭐 이런 얘기도 들리던데 아니 최근에 어떤 기사에서 사진 보고 깜짝 놀랐습니다. 막 빨간색 딱지가 막 수백 개가 붙어 있던데 이게 결국 전부 경매 매물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현재 그 서울에 진행 중인 경매 물건이 예. 총 3,244건입니다. 그중에서 현재 서울 강서구 아닌 강서구 중에서도 화곡동에만 진행되는 경매 진행 건수가 무려 612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네, 서울의 총 건수 대비로 본다면 화곡동의 경매 물건만 약 18%에 차지하고 있다. 네네. 상당히 좀 압도적인 것 같습니다. 그러네요. 특히 이제 이 612건 중에서는 아파트가 19건, 그다음에 이제 빌라와 도시형 생활주택이 무려 543건에 이르고 있고요. 오피스텔 등도 약 45건에 이르고 있습니다. 과거 전세 사기 사건이 많이 일어났었던 일단 이런 화곡동 그리고 인천의 미추홀구 등에서 경매 물건, 특히 빌라 경매 물건이 급증한 것은 상당히 좀 이례적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좀 전에 본 화면에서 보면은 그 빨갛게 표시된 게 이제 그 경매 물건들인 거잖아요. 이게 네. 화곡동에서만 지금 표시가 된 건데 네. 왜 이렇게 이쪽으로 지금 경매 물건들이 많이 나왔는지 어떻게 봐야 돼요? 네, 일단 저도 이번에 그 이 방송을 준비하면서 강서구 화곡동에 경매 나온 물건이 이렇게 많은지를 사실 처음 알았습니다. 네. 그러네요. 놀랍습니다. 저 그림은. 네, 맞습니다. 사실 네.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이제 빌라 물건을 많이 잘 안 보는 이유 중에 하나가 예. 매매 차익도 거두기 어렵고 나중에 예. 이제 전월세를 맞추기도 좀 어렵다. 그래서 사실은 잘 안 보는 케이스였는데 다만 이렇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경매 물건이 많이 증가한 이유는 사실 과거 전세 대란이 있었던 네. 2020년도부터 2022년 시세와 비슷한 가격에 임차한 임차인들이 상당히 많았고 이후 이제 시세가 급락했다라고 하는 점이 이렇게 이제 경매 물건으로 많이 나온 이유 중에 하나일 것으로 보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전세 사기에 영향도 일부 있을 가능성이 상당히 높은데 최근에 보니까 화곡동에 빌라 나온 어떤 경매 이를테면 채무자는 하나인데 경매 물건은 빌라가 뭐 이를테면 7건, 10건 이렇게 또 많이 나오는 부분이 있었고 또 그 소유자가 또 다른 경매 사건의 또 소유자인 경우도 상당히 많았었다. 그렇게 놓고 본다라고 한다면 실제로 경매 전세 사기 사건도 이번 경매 물건이 급증하는 데 영향이 있었을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이제 가장 큰 이유는 누가 뭐래도 역시 이제 빌라 가격 하락, 부동산 침체가 일단 네. 가장 큰 영향이 있었다라고 좀 보는 건데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요즘에 전세 사기 이야기가 또다시 많이 나오고 네네. 있는데요. 사실은 요거는 이제 원천적으로 좀 차단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개인이나 법인 예. 또는 이제 1인이나 1인 법인 등에 대해서 어찌 보면 막 주택 보유수가 500채, 1000채 예. 이런 것들은 상당히 좀 문제가 있다. 예. 그래서 오히려 그것을 조금 이를테면 주택 보유 상한제, 예. 개인이나 법인이 최소한 뭐 10채 이상을 갖게 된다면 그것은 좀 못하게 하거나 또는 우리가 이제 토지도 투기가 좀 성행할 것 같다. 예. 그러면 토지거래 허가제를 실시하고 있거든요. 예. 이런 것들도 어찌 보면 주택거래 허가제 이런 것들을 좀 신설하는 것이 좀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그러니까요. 어떻게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그런 어떤 뭐 대비책 내지는 개선책은 누구나 생각해 볼 수 있는 건데 그게 왜 그렇게 안 될까 싶기도 하고. 실제로 이제 이런 부분들을 좀 정부 정책을 좀 하시는 분들이 좀 많이 고민을 잘 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실 굉장히 좀 원천적으로 네. 차단할 수 있는 방법인 것 같은데 왜냐하면 그러니까요. 전세 사기 문제가 보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뭐 100채, 예. 500채, 1000채 딱 보면 알잖아요. 네, 그렇습니다. 그게 무슨 뭐 자기가 들어가서 살려고 하는 건 알 거고 맞습니다. 무슨 뭐 분신사마도 아니고 네. 500채를 아니 근데 이거 경매 절차 유예할 수 있는 거 이걸 해서 피해자들한테 당장은 이제 좀 숨통을 트이겠는데 이 특별법으로 네. 이게 지금 이제 유예 기간 끝나면은 결국 또 경매가 다시 시작될 거 아닙니까? 네, 실제로 이제 지금 다시 네. 경매 물건이 다시 나오기 시작했다.
작년 4월 경쯤에요. 일단 이 전세 사건이 큰 이슈가 되면서 당시 이제 윤석열 대통령이 전세 사기 피해 주택에 대한 경매 중단 등의 이제 대책 마련을 좀 지시해가지고 많은 물건들이 경매 유예가 됐었거든요. 다만 이제 이 유예를 하는 것들은 기본적으로 이제 금융기관들이 이제 자율적으로 시행을 했었다. 그런데 그러한 가운데 벌써 1년이 지나가고 있는데요. 실제 이제 이 전세 사기 특별법에 보면 경매 유예 기간 등은 그 유예 또는 정지한 날의 다음 날로부터 1년 이내로 한다라고 되어 있고 최근 유예가 되었던 경매 물건들이 다시 매각이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네. 사실 이제 이론적으로 봤을 때는 이제 경매에 넘어간 집이 낙찰되고 이제 세입자가 뭐 대항력 그리고 우선 변제권이 있는 최우선 순위라고 한다면 이 낙찰된 금액에서 보증금을 돌려받을 수 있다 이렇게 알고 있는데 현실에서는 또 그게 쉽지도 않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지금 앵커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은 임차인이 대항력과 또 우선 변제권을 선순위로 가졌다라고 한다면 네. 사실은 보증금을 보호받는데 특별히 문제가 없는데 요즘에 이제 경매에 나온 빌라들을 보면 약 95% 이상이 선순위 임차인입니다. 네. 선순위 임차인이라고 하는 것은 등기부가 깨끗했을 때 임차인이 들어왔다는 예, 얘기거든요. 그래서 임차인들의 보증금 보호가 어렵지 않은 건데 자, 문제가 되는 것은 뭐냐면 실제로 이제 전세가 대비 시세가 낮아졌다라고 하는 것이 이제 가장 큰 문제가 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를테면 만약에 빌라가 있는데 가령 감정가는 한 3억 원. 그런데 이제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한 2억 원이다. 그럼 이제 이런 빌라들은 가령 뭐 한 2억 4천 정도에 낙찰이 된다고 한다면 선순위 임차인이 2억 원 보증금을 배당을 받고 그냥 나가면 전혀 문제가 없는데 자, 문제는 현 감정가는 3억 원인데 선순위 임차인의 보증금이 한 3억 5천에 이른다는 거예요. 그러면 3억 원짜리가 3억 원에 낙찰되기도 어렵지만 3억 원에 낙찰된다 하더라도 추가로 5천만 원을 추가로 떠안아야 되는 거거든요. 이제 이런 것들은 선순위 임차인이 있다라고 하는 게 문제가 되는 것이고 또 빌라 가격이 많이 하락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제 이런 문제가 발생을 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점이 있는 건데 아쉽게도 이제 이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서 오히려 임차인들이 셀프 낙찰을 하면서 손실을 그냥 확정짓는 것은 약간 아쉽다라고 하는 점이 있고요. 사실 임차인이 못 받은 보증금은 임대인한테 또 추가로 청구할 수 있거든요. 네. 다만 이제 아쉽게도 이렇게 경매에 나온 물건의 임대인들의 자산 상태가 좋지 않다는 거죠. 그렇죠. 그러니까 아무리 뭐 판결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만 임대인들의 재산이 없기 때문에 네. 이런 임차인들의 손해는 좀 불가피하다 이런 측면이 좀 있는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제 또 일각에서는 또 이제 경매를 이용해서 피해자들 집 가지고 장사한다 뭐 이런 비판도 또 나올 수가 있잖아요. 이제 사실은 뭐 경매로 내가 이제 내 집 마련하려고 이제 경매에 응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 그러다가 또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 그러면 이게 전세 사기 피해자의 집인지 아닌지 이 경매 물건이 그거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네, 일단 간접적으로 예. 한 두 가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첫 번째는 이제 우리가 경매에서 권리 분석을 할 때 가장 중요한 서류 중에 하나가 매각 물건 명세서라고 하는 게 있는데요. 이 매각 물건 명세서에 보면은 전세 사기 피해자 신고서 제출되었다 이런 커멘트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면 역시 이제 이게 전세 사기 물건이다라고 하는 점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는 대법원 경매정보 사이트에 기본적으로 이제 문건 접수 송달 내역이 있습니다. 지금 이제 화면에 보이는데요. 거기 보면은 첫 번째는 국토교통부가 전세 사기 피해자 지원, 경매 유예 등 요청했다. 또는 임차인이 직접 경매 유예 신청을 제출했다. 이런 걸 통해서 우리가 이제 인식할 수 있다라고 하는 점을 좀 알아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개인적으로는 앞서 언급한 것처럼 한 사건에 기본적으로 이제 빌라가 뭐 6, 7건 또 다른 경매 사건에 그 소유자가 또다시 또 소유자였다. 그러니까 그런 것이었을 때 이제 확인할 수 있는 건데 다만 이제 이 정부 정책과 약간 아쉬운 것은 뭐냐면 기본적으로 이제 우리가 소유자가 한 명이고 경매 물건이 뭐 100채, 200채면은 전세 사기 사건이 돼서 임차인을 좀 보호하려고 하는 부분이 있고 다만 이제 아쉽게도 소유자가 한 명인데 경매 물건은 2, 3건밖에 없다. 그러면 이제 전세 사기를 안 본다. 뭐 이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기본적으로 정부 대책에서 임차인들을 보호해 줄 거라고 한다면 사실 보증금을 못 받는 모든 임차인들에 대해서 좀 뭔가 대책을 강구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또 이제 집값 상황도 좀 여쭤보고 싶은데 최근에 보면 전국 아파트 가격이 12주 연속 하락세라고 하는데 오히려 또 일부 GTX 호재 지역으로 예상되는 쪽들은 좀 올랐다고 하는데 어디예요? 네, 일단 상당히 영향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이번에 그 3월달에 GTX A 노선이 일부 개통이 됩니다. 이를테면 수서에서부터 성남, 그다음에 이제 화성 동탄까지. 그래서 기본적으로 교통 여건이 좋아지는 지역, 파주 운정과 화성 동탄의 매매가하고 낙찰가율이 상당히 많이 상승했다.
더불어서 이제 앞서 얘기한 것처럼 A 노선 중에 일부 먼저 개통이 되는 성남이라든지 네. 또 그 이후에 개통이 될 용인의 구성 이런 곳들이 실제로 일반 매매 호가랑 낙찰가율이 상승되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교수님, 이 GTX 얘기는 또 선거철이라서 그런지 여기저기 뭐 많이 붙어 있던데 엘리베이터도 붙어 있고 뭐 우려 먹을 수 있는 데는 다 GTX를 다 언급하는 것 같아요. 네. 근데 지금 요 김포 쪽 한번 여쭤볼게요. 여기가 뭐 D 노선입니까? 네, D 노선입니다. 언제쯤 그러면 착공되는 거예요? D 노선은 뭐 착공은 아직 상당히 아직 멀었다. 한참 멀었죠. 네, 멀었습니다. 네. 근데 뭐 한참 멀었더라도 여기나 어디나 부동산이나 주시장이나 다 일단 기대감으로 먼저 움직이는 곳인데 네. 최근에 인장도 다녀오셨다니까 이쪽은 뭡니까 이거 지하철 전철 5호선도 연장하고 여러 가지 교통 이슈가 많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이제 GTX 네. D 노선을 이제 감안한다라고 한다면 제가 최근에 다녀온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가 상당히 이제 매력적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특히 이제 김포 한강 신도시라고 한다면 우리가 운양, 장기, 마상, 구례를 이야기하는 것이거든요. 네. 그 중에서도 아마도 이제 김포의 모든 행정 타운이 꽂히기로 한 장기역 근처를 우리가 상당히 주목해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최근에 이제 4월 총선이 있는데 이 총선 후보자들이 김포시청을 한강 신도시 그중에서도 아마도 이제 장기역 근처로 이전하겠다라고 하는 이제 공약을 좀 언급을 하고 있는 것 같고요. 두 번째는 이제 아까 소장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5호선 연장선이 또 언급이 되고 있는데 네. 특히 이제 5호선 연장선 중에서는 저는 개인적으로 김포 골드라인 현재 라인 거기다가 W세권이 되는 풍무역이 상당히 매력적일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왜냐하면 일단 풍무역은 서울과의 접근성이 상당히 좋고요. 네. 가깝습니다. 또 검단 신도시하고도 붙어 있고 마지막으로 이제 이 근처에 한강 시내폴리스 그다음에 풍무역세권 개발 사업 또 인하대학교에 의과대학이 이전하기로 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 저는 오히려 김포하면 장기 그다음에 풍무역을 상당히 좀 유심히 봐야 될 것으로 보이고요. 다만 나는 이제 주거용이 아닌 좀 어찌 보면 상업용 물건을 좀 본다라고 한다면 사실 김포의 가장 큰 핵심은 장기동에 라베니체도 있습니다만 네. 김포 구례역 상권이 아주 메가 상권입니다. 그래서 김포 구례역 상권을 또 주목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5호선이 김포공항 지나서는 개화산, 방화역 뭐 이런 쪽이 있는데 네. 거기서 얼마나 더 연장된다는 겁니까 그러면? 그러니까 이제 그 5호선 거기에서부터 예. 이를테면 이제 그 고촌의 현대 프리미엄 아울렛 한강 시내폴리스 지나서 밑으로 이제 풍무역 갔다가 감정 지나서 다시 이제 장기역으로 간다는 겁니다. 5호선 연장선이. 그게 지금 정부에서 나온 얘기예요? 그렇습니다. 네. 검단 지나서 검단 지나서 장기 지나서 장기로. 예. 네. 구체적으로 좀 관심 있게 보면 좋을 매물 좀 알려주세요. 네. 오늘 그래서 이제 제가 두 개의 예. 물건을 좀 가져왔는데요. 첫 번째는 아파트입니다. 네. 첫 번째는 이제 김포시 장기동에 중흥 S클래스 리버트라고 하는 아파트가 될 것 같은데요. 이 아파트는 33평형의 아파트입니다. 감정가는 4억 7천만 원, 그다음에 한 번 유찰된 최저가가 3억 3천만 원인데 제가 이제 현장 가서 보니까 현재 시세 호가는 한 4억 6천만 원에서 4억 8천만 원. 그러면 이제 감정가랑 거의 비슷한데 네. 지금 한 번 유찰돼서 최저가가 3억 3천만 원. 그래서 이번 가격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여지는데 일단 이 아파트는 2012년산입니다. 예. 그럼 이제 11년 됐기 때문에 상당히 괜찮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1470세대 대단지 아파트입니다. 그다음에 앞서 얘기한 GTX-D 또는 5호선 연장선 네. 핵심인 장기역에서 도보로 7, 8분 거리다. 그런 점은 굉장히 큰 강점이라고 보여집니다. 두 번째는 김포의 오피스텔을 하나 가져왔습니다. 네. 비슷해. 네, 김포시 구례동의 오피스텔인데요. 전용 면적이 6평, 뭐 혼자 살기는 충분히 좋을 것 같은데 감정가가 1억 3천만 원인데 이번에 세 번에 유찰돼서 최저가가 4억 4,400만 원. 이번은 상당히 매력적이라고 보고 아마 이번에 최저가 근처에서 낙찰을 받는다면 연수익률이 10%가 넘어가는 네. 그런 오피스텔이 될 것 같고요. 이 오피스텔은 이제 2020년산 아주 새 오피스텔이라고 보여지고 구례역에서 12분 거리, 그다음에 주변에 일자리가 또 상당히 많습니다. 아니 감정평가액이 1억 3천인데 네. 저게 5천도 안 되는 게 왜 안 돼요 낙찰이? 이제 기본적으로 이제 아까 1억 3천에서 이 4억 4,400 전 가격 정도가 사실 이제 시세로 있어서 예. 이번 이제 4억 4,400만 원이 굉장히 이제 싼. 그러니까 감정가는 예전에 분양가 조금 시세보다는 조금 더 업돼 있었다 이런 부분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네. 자, 오늘 내용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시장 흐름이 또 굉장히 좋네요. 지금 양시장 상승폭 늘려가면서 코스피가 2,680선이 또 회복이 됐습니다. 외국인이 땡기네요. 예. 그리고 뭐 우리 개인들은 지금 빠질 때 샀다가 좀 올라와주면 바로바로 차익 실현하고 네. 하는 그런 상황이고 뭐 환율
개장 초보다 조금 더 밀리고 이래저래 현재로서는 뭐 전에 말씀드렸던 2,720 기어이 봐야 되나 봅니다. 코스피가. 좀 더 봐야 네, 되겠네요. 그런 것 같아요. 저희 방송 중에 전해드린 내용과 관련해서 모든 투자 판단의 책임은 투자자분들께 있다는 점 알려드립니다. 네, 세상의 모든 돈 되는 정보 100분 머니쇼.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저희는 내일 오전 8시에 찾아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의견 있는 경제 채널 SBS 비즈